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냠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줄리언 반스의 장편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입니다. 네, 이 책은 장편 소설이에요. 주인공 토니 웹스터의 삶을 통해서 과거를 판단하는 인간 기억의 주관성을 탐구하는 내용이고요. 주요 주제로는 기억의 불확실성, 과거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인생의 복잡성을 다루고 있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인간 삶과 기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 줄리언 반스는 1946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작가인데요. 현대 영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힌다고 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현대 언어를 전공하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옥스퍼드 영어사전 증보판 편찬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문학 편집자, TV 평론가로도 활동했다고 하고 2011년에는 오늘 소개할 책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맨 부커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저희 독서 스텔라가 7년을 맞이하면서 2025년에 처음으로 접해보는 소설책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냠냠이가 언제나처럼 저자 소개 책 소개드렸고요. 초판은 2011년에 출간되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가 2025년에 드디어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갖고 있고요. 속된 말로 이상 문학상과 노벨 문학상을 빼면 모든 상을 섭렵했다 라고 보여지는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작년에 한강 작가가 수상한 노벨 문학상에 이어 이번에도 저희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미리 예측해보는 의미에서 줄리언 반스가 받지 않을까,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언제나처럼 앞에서부터 읽어나갈 거고요. 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할 책은 출판사 다산북스의 책이고요. 앞광고 뒷광고 없이 순수하게 책 읽어 나간다는 점 언제나처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25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개정판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의 1부는 주인공인 토니가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본인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책의 2부는 그 회고를 뒤로하고 인생 노년의 인생 말미에 과거 전처인 베로니카를 3번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본인 삶에 대한 고찰, 가치관, 그리고 인간 삶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1부는 과거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2부는 현재를 그려나가면서 현실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이성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는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는 이슬 오빠가 말한 것처럼 토니의 과거로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1960년대 영국이 배경이고요. 그 현대는 50년 세월이 지나서 60대가 된 토니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들의 학창시절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그리고 이 학창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만 책의 완성,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야기는 토니의 고등학교 시절로 시작이 되고요. 토니 포함해서 3명이서 그룹을 지어서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거기에는 토니, 콜린, 그리고 엘릭스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엘릭스를 엘릭 잔더라고, 콜린은 콜이라고 애칭으로 불렀다라고까지 본인의 친구들에 대한 친밀도를 표현한다. 그런데 특히나 지적 감각과 규율 준수 감각이 굉장히 높은 4번째 친구가 그 그룹에 합류하게 돼요. 그 친구가 바로 에이드리언 핀으로, 나중에 토니가 가장 선망하고 친구지만 멋있어 보이고 동경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주인공인 토니, 그리고 주변부의 친한 친구로 표현되는 둘, 엘릭스와 콜, 이 둘과 함께 총 4명의 친구 그룹을 이루게 되는 에이드리언. 이 4명의 등장을 알리고 책의 19페이지, 저자인 반스는 주인공 토니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 그리고 본인의 살아온 경험을 투영한다라고 느껴졌는데, 예를 들면 인간된 또는 자식된 도리, 즉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구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후 이 모든 것을 합쳐 우리 부모의 인생, 우리의 것과 몰래 비교해 볼 때 소시적에 더 단순하고 그래서 더 우월한 인생을 살았던 양반들의 인생에 견주어 눈에 거슬리지 않을 만한 선에서 약간 더 충족된 삶의 방편을 이루고 용인받는 것으로부터 한눈을 팔 만한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하나도 단 한 번도 공공연히 거론된 적이 없음은 당연하다. 영국 중산층 특유의 고상하신 사회 진화론은 언제나 암묵적으로만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영국에서의 가족 세습,
그리고 사회 계층화, 당시 영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랬던 사회에서의 성공을 이룬다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충분히 한국 사회에도 적용해볼 만한, 투영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당시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니, 네. 주인공인 토니는 사춘기 청소년인 만큼 이러한 생각과 고정된 가치관에 대해서 큰 반감을 드러낸다는 것. 네. 반항심이 있죠. 그래서 뭐 여느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네. 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라고 네. 보여졌어요. 네. 음.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이 어떤 학생에 대한 사건을 말을 해줘요. 그 사건이 바로 지난 주말에 과학반 6학년생인 롭슨이란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렇지. 책의 26페이지. 네. 그래서 사실 상상을 해보면 고등학생 때 내 옆반 친구가 자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왜 죽었지 하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병에 걸렸다는 얘기도 없었고 자전거 사고나 가스 폭발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죽었을까 했는데 결론은 그 롭슨이 여자친구를 임신시켰고 다락방에서 삶을 비관해서 목을 맸고 이틀 후에나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이 견디기엔 굉장히 충격적인 그 사건을 두고 사총사 친구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에이드런이 이렇게 말해요. 카미는 자살이 단 하나의 진실한 철학적 문제라고 했어. 하. 이게 고등학생이 옆반 친구가 여자친구 임신시켜서 자살했다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 이거인 거죠. 소위 평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이슬이도 고등학교 때는 저러지 않았습니다. 예, 저러지 못했던 것 같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이드리언의 고찰과 고민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의 수준이 굉장하다. 굉장히 높다. 상당히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예들이 책의 일부에서 곧잘 표현되고 있어요. 자, 책의 30페이지. 토니의 생각을 빌려 말하길 인생에 문학 같은 결말은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 또한 두려워했다. 우리 부모들을 보라. 그들이 문학의 소재가 된 적이 있었나? 기껏해야 진짜에 진실된 중요한 것들의 사회적 배경막의 일부로서 등장하는 구경꾼이나 방관자 정도라면 모르겠다.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냐고? 문학이 아우르는 모든 것이다. 사랑, 섹스, 윤리, 우정, 행복, 고통, 배반, 불륜, 선과 악, 영웅과 악당, 죄악과 순수, 야심, 권력, 정의, 혁명, 전쟁,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사회와 맞서는 개인, 성공과 실패, 살인, 자살, 죽음, 신 같은 것들. 아, 외양간 올빼미도 있군. 물론 다른 종류의 문학도 있다. 연극적이고 자기 반영적이고 눈물을 자아내는 자전적인 문학. 하지만 그런 건 지루한 자위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문학이란 주인공들의 행위와 사유를 통해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진실을 드러내야 했다. 소설은 등장인물이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가는 것이니까. 라고 설명하면서 이제까지 소설과 무관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삶을 산 사람은 롭슨을 제외하면 에이드리언이 유일했다. 라고 토니가 평가한다는 거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토니가 가진 문학에 대한 생각과 평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실제 이 소설의 작가인 줄리언 반스가 가진 생각과 사고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었고 그런 생각과 가치관 46년생인 인생을 경험할 대로 경험한 그리고 글을 잘 쓴다고 평가되는 줄리언 반스가 토니의 입을 빌려 그의 동년배 친구인 에이드리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러한 평가가 이 책의 소설 전반에서 드러나죠. 다루어지는 그렇지 네.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엿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에이드리언의 영특함, 총명함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페이지 32페이지. 네. 이들이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았던 역사 시간에 선생님인 조 헌트와 에이드리언의 토론, 담화를 담아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 그렇지. 선생님이 질문하길 언뜻 생각하기에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말이지. 뭐 생각나는 거 있나 토니? 역사는 승자들의 거짓말입니다. 내 대답은 좀 빠르다 싶게 튀어나왔다. 선생님 말하길 그래 안 그래도 자네가 그렇게 말할까봐 걱정은 좀 했는데 그게 또한 패배자들의 자기 기만이기도 하다는 거 기억하고 있나 심슨? 콜린은 나보다 더 잘 준비된 답변을 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4명 중 1명인 콜린. 우리는 콜이라고 부르는 역사는 생양파 샌드위치입니다 선생님. 어떤 이유로? 죽자고 반복하니까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껏 역사가 트림하는 것을 보고 또 보았고 올해에도 또 보고 있습니다. 폭정과 폭동, 전쟁과 평화, 번영과 빈곤 사이로 오가는 천편일률적인 이야기와 천편일률적인 동요뿐이죠. 다시 선생님 말하길 그걸 샌드위치 속에 다 넣기엔 좀 많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는 학년말 특유의 신경증에 의존해 과하게 웃어댔다. 그리고 선생님인 조헌트가 에이드리언을 호명하는 것 네. 핀이라고 부르니 에이드리언이 말하길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과 불충분한 기록이 만나 빚어지는 확실입니다. 저 일단 여기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감동적이다 정말. 동일한 문장이 책의 후반부 2부의 말미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토니의 입을 빌려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저희가 함께 짚고 싶은 내용이고 네.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학교의 선생님과 고등학생 제자들이 이러한 수준의 토론을 나눌 수 있나? 라는 근본적인 의문과 미처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감명과 감동을 받았고 이 토론이 너무나 흥미롭게 풀어지는데 이건 단지 이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책의 초반부의 일부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토론 중심의 대화들이 책의 전반에 이루어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이러한 토론을 넣음으로써 에이드리언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잘 보여주고 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축약해서 이 수업 시간을 빌려 역사에 대한 생각과 고민, 성찰 같은 것들을 깊이 해놨다는 것이 이 작가 줄리언 반스의 수준 혹은 그가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흥미롭게 느껴졌다. 네.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감히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하면 선생님인 조 헌트가 말하길 그런가? 과연 어디에서 읽었나? 그랬더니 에이드리언이 라그랑주입니다. 파트리크 라그랑주 프랑스인입니다. 선생님 말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에이드리언이 말하길 롭슨의 자살이 그 예입니다. 그 일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소하다 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최근 일이지요. 따라서 역사로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린 그가 즉 롭슨이 죽었다는 것,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 그녀가 현재 임신했다는 것, 아니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뭘 알고 있을까요? 단 한 장의 문서, 엄마 미안해 라고 쓴 한 장의 유서가 있습니다. 최소한 친구인 브라운이 한 말은 그렇습니다. 그 유서가 아직도 존재하나요? 폐기되었나요? 누구나 아는 동기나 이유를 넘어서 자살한 롭슨에게 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뱃속의 아이가 그의 자식이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롭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여자친구도 사라져버리고 어쨌거나 누구도 롭슨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 어느 누가 롭슨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을까요?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에이드리언의 독백이자 에이드리언이 선생님에게 건네는 답변이자 질문이라고 느껴졌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 이슬이나 냠냠이가 현재 고등학생분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등학생분들이 수업 시간의 일부에서 선생님과의 토론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왜 고민하느냐? 바로 우리 스스로도 어른이 된 우리조차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을 해나가는 방식이 에이드리언만의 독특한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는 독자로서는 그의 이야기에 몰입이 되죠. 그렇지 흡사 빨려 들어가게 되는 네. 깊은 몰입감을 줌으로써 책의 초반부에 굉장히 강한 임팩을 준다라고 네. 느껴졌고 그것이 바로 이 작가인 줄리안 반스가 큰 장치로서 네. 책의 초반부에 삽입하지 않았나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에이드리언의 캐릭터를 단편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토론이 굉장히 저는 초반에 감명 깊게 읽었고 네. 최근에 읽었던 소설책들 중에서도 그 여느 소설책에 비해도 못지않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에이드리언과 같이 놀던 사총사는 대학교에 가서도 친하게 지내요. 평생의 우정을 약속하고 각자의 길을 향해 떠나는데 에이드리언은 역시 케임브리지 대학, 굉장히 명문대죠. 그렇지. 영국의 명문대에 들어가고 토니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콜리는 서식스 대학, 그리고 앨릭스는 아버지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저희가 과거에 리뷰했었던 암병옥 교수의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에서도 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60년대가 이 소설의 배경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젊은이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싶고 계속해서 이 우정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서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너 요새 잘 지내?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주인공인 토니가 말하길 에이드리언을 제외한 원래 멤버 셋끼리의 서신 교환은 셋 각자가 에이드리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만큼 빈번하지도 열심히지도 않았다. 그렇지. 우리는 에이드리언의 관심을 받고 싶었고 그의 인증을 받고 싶었다. 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에이드리언이 4명의 친구지만 묘하게 가장 우월하고 대장 같고 리더 같은 그런 친구인 거예요. 확실히 친구 관계라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역사 시간의 토론이라든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냠냠이가 말씀드린 까미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들 같은 것들에서 친구들이 분명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표현들을 대학에 진학해서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우리 주인공인 토니가 드디어 첫사랑이자 평생을 함께 끌고 갈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베로니카를 만나게 됩니다. 미스테리한 베로니카를 어느 파티에서 만나게 돼요. 베로니카의 풀네임은 베로니카 메리 일리자버스 포드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토니는 베로니카라 부르지만 책의 말미 후반부에서는 그녀를 메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베로니카는 스페인어를 전공한 친구고 시를 좋아했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
158cm의 키에 근육질의 동그스름한 종아리, 어깨까지 내려오는 중간 밝기의 밤색 머리, 파란색 안경테 너머 청회색 눈동자와 빠르지만 자제력 있는 미소를 지닌 여자였다. 한번 그려보세요. 네. 상상해 보시고.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가 돼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베로니카랑 파티에서 만나서 기분 어때요? 지금 어때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정말 여자친구가 돼요. 그렇게 베로니카와의 연애를 시작하는 시기에 방학을 맞이하게 되고 주인공 토니는 베로니카의 초대로 그녀의 집에 놀러가게 돼요. 책의 48페이지. 네. 베로니카의 가족은 오핑턴 노선 외곽 켄트에 살았다. 자연경관 위에 콘크리트를 밀어붙이다가 막판에 멈추고는 가히 자족적인 태도로 전원풍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교회 지역 중 하나였다. 전원의 시골 마을에 베로니카의 집이 있다고 그려볼 수 있고 네. 베로니카의 집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베로니카의 가족들, 앞서 냠냠이가 소개했던 베로니카의 공무원인 아버지, 그리고 가정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베로니카의 친오빠인 존, 즉 잭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렇게 잭도 만나고 베로니카 가족이랑 같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너 자고 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야. 네,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에요. 그래서 최소 한 달 살기. 굉장히 오픈 마인드죠. 그래서 베로니카의 아빠인 포드 씨가 현관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쳐요. 한 달 동안 신세질 청년이 여기 왔다. 이렇게. 공무원이라고는 소개가 되었는데 장꾸야. 네, 장꼬고 자유분방하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베로니카가 굉장히 사랑받고 자랐고 남자친구 이렇게 데려와도 아무렇지 않게 막 재워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구나. 사이가 좋은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한 달이나 신세를 지던 어느 날 토니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부엌에 포드 부인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포드 부인이 베이컨 달걀 요리를 이렇게 서둥지둥 해주면서 지그시 이제 토니 주인공을 바라봐요.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토니는 당연히 우리 여자친구 어머니니까 잘 보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어머니 오래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이 포드 부인이 너 베로니카에게 너무 많이 털리지 마.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아리송한 멘트를 던지죠. 미스터리. 경고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토니는 못 알아듣고 어머님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되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답을 하지 않아요? 답을 하지 않아요. 답을 하지 않고 대신 토니가 이 어머니가 내가 마음에 들었나 싶게끔 토니의 접시에 계란 한 개를 더 얹어주고 그렇게 묘하게 그 장면은 끝이 나고요. 이 장면이 뒤에 2부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베로니카의 친오빠의 등장. 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근데 이 오빠가 사실 그 친구 에이드리언이 간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드리언이랑 서로 이름 정도는 들어본 사이인 거예요. 그리고 잭이 베로니카 집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네. 윙크를 보내고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윙크로 화답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마음 한편으로 이 집 수건을 몇 장 훔쳤거나 지능 묻은 발로 카펫을 밟기라도 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베로니카의 친오빠인 잭과의 첫 만남, 물론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이 소설 전반에 걸쳐서도 잭과의 만남이 썩 기분 내키진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대목. 그리고 맞아요. 이러한 기분을 책의 후반부에까지 끌고 간다는 거. 역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베로니카의 집을 방문했고 방학 때 베로니카의 아버지인 포드 씨 그리고 어머니인 포드 부인 친오빠인 잭까지 이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고 이러한 만남의 인연을 소설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연결 지어 볼게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베로니카의 오빠랑 같은 학교를 다닌 동문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친구인 에이드리언한테 베로니카를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로니카도 말하면서 잭이 그 학교에 있으니까 어떤 부류인지는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니가 너네 오빠는 전공이 뭔데? 물어봤을 때 베로니카가 윤리학이야. 에이드리언이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베로니카와 토니는 2학년 시절 내내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고 그럼에도 둘은 관계를 하지 않았다. 맞아요. 이 둘이 헤어지기 전까지 섹스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네, 맞아요. 이 내용을 분명히 하는 건 역시 소설의 2부까지 연결되는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이 다투면서 헤어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고 이 커플이 헤어지기 전에 관계를 할까 말까 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지는 게 여기서는 일단 토니가 주인공이니까 토니의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토니의 시선에서 항상 베로니카가 하려고 하면 거부했다. 진전이 없는 것처럼 그녀가 거부했다. 이런 뉘앙스로 곳곳에 써져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들의 다툼을 살짝 들여다보면 책의 62페이지 토니는 새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생각엔, 즉 베로니카 생각엔 우리 관계가 고인물 같아? 베로니카는 안경테 너머로 눈썹 축혀 올리기를 구사했는데 그 모습이 예전처럼 귀엽게 느껴지지 않았다. 토니는 이어갔다. 고여있는 상태와 어디론가 향하는 상태의 중간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베로니카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다시 토니는 가령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보내고 뭐 그런 것,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오히려 내가, 즉 토니가 과연 하루하루를 만끽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질 뿐이었다. 토니는 또 생각했다. 얘는, 즉 베로니카는 대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2학년 내내 만났지만 그 둘이 서로 느끼는 애정이 차츰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그런 대화를 계속하다가 대화의 끝에 결국 베로니카가 너 참 소심한 거 알아, 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니는 나는 그렇다기보다 불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남기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책의 66페이지. 토니가 고백하길 헤어진 후에야 베로니카와 나는 잤다. 그래 나도 안다. 여기서 나는 토니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감이 온다. 이런 빙충맞은 놈을 다 봤나. 그런 것 하나 미리 내다보지 못하다니. 하지만 토니, 즉 나는 몰랐다. 나는 우리 관계가 끝이 났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생각했다.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어느 한순간도 예상치 못했다. 펍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을 때 그녀가 나더러 집까지 걸어서 발에대 달라고 했을 때 집으로 가던 도중에 그녀가 멈춰서더니 나와 키스했을 때 함께 그녀의 방에 들어가서 내가 불을 켜자 그녀가 다시 껐을 때 그녀가 속바지를 벗은 후 나에게 듀렉스 페더라이트를 건네주었을 때 아니면 심지어 서툴게 만지작거리는 내 손에서 하나를 빼서 나에게 직접 씌워주었을 때 아니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이후의 과정 내내 그랬다. 이렇게 처음 만났던 상황을 헤어지고 나서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후의 관계를 가진 것도 이 둘이 사랑해서 혹은 애정이 남아서라기보다는 후에 토니와 베로니카의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관계는 강간에 가까운 억압적인 관계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로니카가 말한 대목을 읊어보면 넌 너만 아는 나쁜 놈이야. 다음번에 만났을 때 베로니카가 말했다. 토니가 말하길 그래 왜 그 말이 안 나오나 했다. 베로니카가 말 그건 강간이나 다름없어. 토니 말 그렇게 말할 만한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은데 한 번 있었다고 토니가 이야기하니까 다시 베로니카 말하길 그래도 사전에 내게 말해주는 예의 정도는 갖췄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토니가 말하길 넌 항상 우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었잖아.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런 것 같아. 베로니카가 비꼬면서 말하는 거지. 장하다. 큰일 했네. 이렇게 이 한 번의 관계를 가진 것 역시도 헤어지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베로니카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알 수 것. 있고 서로가 같이 잠자리를 했던 거에 대한 기억조차도 어긋나 있다.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진 상태예요. 그해 여름방학에 어떤 편지 한 통이 토니한테 날아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여자의 글씨예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편지를 토니한테 쓴 거예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간결했고 놀랍게도 토니에 대한 어떤 비난도 담겨있지 않았고 베로니카와 헤어진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틀림없이 나에게 더, 그러니까 나는 토니죠. 너에게 더 잘 어울리는 여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인 거예요. 베로니카와 사귈 때, 연애할 때 전원마을에 방문해서 인사드렸던 베로니카의 어머니, 즉 포드 부인이 편지를 썼다는 것. 본인 딸이랑 헤어졌고 딸이 이것저것 다 얘기했으면 나쁜 놈이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그 딸의 어머니가 너 잘 헤어졌어. 너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 이렇게 독려하는 편지를 쓴 거죠. 자, 나쁜 놈이라고 했을 텐데는 냠냠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네, 제 주관적인.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니까. 그쵸. 이별하고 나서 상대 헤어진 전 연인의 부모님이 내게 편지를 쓴다는 거. 그것도 좋은 축복의 의도를 담아서. 근데 그걸 봤을 때 이제 토니는 뭔가 그 편지 이면의 내용을 알아차리려고는 사실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욕하는 내용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끝내요. 자, 여기서부터 이 소설이 나아가는 방향을 미스터리하게 잡아내는데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설명까지를 정리해보면 고등학교 시절 우리 주인공인 토니를 비롯해 삼총사로 불릴 만한 앨릭스와 콜린 그리고 이후에 네 번째로 합류한 에이드리언의 등장 역사 시간에 에이드리언이 보여준 토론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 넷이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려는 노력과 함께 주인공인 토니의 여자친구인 베로니카를 만나는 과정까지 그리고 베로니카와 2학년 내내 만났지만 헤어지고 이별하게 된 이후에 과거에 방문했던 베로니카의 집에서 만난 포드 부인의 편지를 받기까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소설의 흐름이라고 봐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도 이 중에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역사 시간에 에이드리언이 선생님이 조언과 나눴던 토론에 대해서 인상 깊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71페이지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복선 엄청난 사건이 등장하죠.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지. 맞아요. 이 소설의 시작은 71페이지부터 라고 감히 말씀드려볼게요. 네. 냠냠이가 말씀드린 이 포드 부인의 편지에 대해서 토니가 회고하길 그 편지를 보관하지 않은 게 아쉽다. 갖고 있다면 증거, 더없이 확실한 증거가 됐을 텐데 이러한 토니의 말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포드 부인의 편지를 받은 것이 미래 시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대체 포드 부인이 보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지? 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또 당시 시대를 60년대라고 지칭해서 주인공인 토니의 젊은 날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현재 시점인 60대의 토니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있었을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고 이러한 미스터리적인 사건의 구성을 바로 이 책의 71페이지부터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 네. 자, 그래서 포드 부인의 편지를 받음으로써 이야기의 전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급전개가 돼요. 그래서 포드 부인의 편지 이후에 토니가 졸업반의 중반을 넘겼을 때 바로 친구 에이드리언의 편지를 받아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토니의 선망의 대상. 선망의 대상. 그 친구가 오랜만에 지금 줄 시점도 아니고 지금 졸업시험으로 한창 바쁠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편지가 와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 엄청난 게 들어있던 거예요. 나옵니다. 네. 바로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와 데이트를 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편지에서. 미안한데 나 너 전 여자친구 베로니카랑 사귀어도 돼? 랑 같은 말이에요. 결국 데이트가. 네. 그래서 토니가 혼자 독백을 해요. 뭐야? 왜 하필 베로니카지? 왜 하필 그 시점에? 왜 나한테 허락 구하지? 하면서 사실 토니가 에이드리언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냈던 그 편지 내용은 본인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에이드리언의 편지도 보관하지 않아서 기억나는 것을 그저 가감없이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제 과거에 에이드리언이 나 베로니카랑 만나도 돼? 나 데이트해도 돼? 그 편지를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토니가 자기 전 여친이랑 친구가 사귄다는데 박수치면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토니는 여기서 살짝 소심한 친구처럼 묘사가 되기도 했고 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토니는 짐작이 가겠지만 나는 그가 에이드리언이 윤리적인 가책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고소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선망하고 동경하고 지적 수준 너무 높고 리더 같은 친구였는데 윤리적인 가책을 느끼고 있겠지? 그런 부분이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토니가 말하길 책의 75페이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즉 토니는 지금 당시에 일어난 일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에 일어난 일을 즉 60년대에 일어난 일을 내 입장에서 다시금 토니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을 기억에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명확하진 않아. 그리고 이 기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이드리언의 편지를 받고 편지에 대해 답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 과거에 즉 1부에서는 다루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극적인 반전이 바로 2부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렇죠. 자, 2부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나마도 토니가 에이드리언에게 답신으로 보낸 편지의 첫 줄 정도를 떠올려 보자면 토니의 기억으로 21일자로 온 자네의 서신을 수령하면서 즉 에이드리언의 편지를 받으면서 토니는 모든 것을 유쾌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상찬과 기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치네 버시어 라고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단어도 썼어요. 또 자, 멋진 친구로서의 대범한 면모를 보이고 싶었던 토니의 이 허세와 위선이 보이지 않았나. 또는 20대의 어린 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편지에 토니 자신이 기억하는 한 베로니카가 오래전에 받은 괴로운 상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신중할 것을 권했고 그리고 행운을 빌었고 그러고 나서 에이드리언한테 받은 편지를 텅 빈 벽난로 속 새 살대에 넣고 태워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말한 증거를 인멸한 거지. 자기의 선택으로 그 증거를 없애버리게 된 거고. 그리고 책의 79페이지 다시 한번 미스터리한 진행으로 이어간다. 토니가 말하길 나에겐 증거도 일화도 기록물도 없다. 그러나 조언트 영감이 에이드리언과의 논쟁을 벌이면서 한 말은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앞서 책의 초반부에 언급했던 토론, 역사 시간의 토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는 즉 역사 선생인 조언트는 행위를 근거로 정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헨리 8세를 비롯한 기타 등등의 역사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개인의 삶에서는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나는 즉 토니는 생각한다. 그 반대라면 현재의 정신 상태를 근거로 과거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신 상태라는 건 오늘날의 현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 된 토니가 지금의 나의 이 정신 상태와 기억 또는 내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20대 초반에 2학년 시절 내내 만난 베로니카와의 행위 또는 그 당시에 에이드리언과 나눴던 대화와 주고받은 편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현재와 오늘날을 살고 있는 토니의 주장이자 본인의 경험에 빗대서 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이 생각은 틀렸다라고
책의 말미에서는 뒤집어서 말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뒤집어지죠. 역사 선생인 조언트가 말한 행위를 근거로 정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보다 더 들어맞지 않나라고 이 소설에서는 보여지더라고. 다소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지는 책을 거듭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에이드리언한테 행운을 빌어라고 편지 보냈지만 답장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받지 못했다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사총사 그 콜린과 엘릭스도 있는데 그들과 따로 삼총사로 이렇게 볼 거라고도 자기는 생각을 안 했대요. 마음이 동하지도 않았고 굳이 셋이었다가 넷이 됐는데 다시 셋으로 간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라고 싶어서 친구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본인이 VSO라는 영국의 자원봉사 제도예요. 그 영국의 자원봉사 제도에 신청서를 넣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떠나요. 그렇지. 책의 81페이지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미국인 애니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애니에 대해 설명하길 나처럼 즉 토니처럼 여행을 하며 돌아다니던 여자였고 그녀의 말을 빌리며 우리는 서로에게 낚였고 그렇게 3달을 함께 살았다. 격자무늬 셔츠를 즐겨 입던 그녀는 잿빛이 도는 초록색 눈에 태도가 사근사근했다. 우리는 쉽게 빨리도 연인이 되었다. 그런 횡재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런 횡재를 그리 쉽게 얻은 것은 더더욱 실감이 나지 않았다. 친구이자 침실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 함께 웃고 술 마시고 적당히 마리화나를 피우고 나란히 세상의 이런저런 면모를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맞고서도 비난도 없이 헤어진다는 것. 쉽게 얻은 건 쉽게 잃기 마련이야. 애니는 그렇게 말했고 그건 진담이었다. 훗날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즉 60년대를 돌이켜보면 마음 한구석으로 관계가 그렇게 쉬울 수 있다는데 굳이 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편으론 덤덤히 받아들였던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인인 애니를 자원봉사 활동 중에 만나서 3개월 동안의 교제를 통해 본인이 경험하고 느낀 바를 소외하고 있는 거지. 네. 본인이 생각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관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애니와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이 관계라는 키워드는 책의 전반에 걸쳐서 관계란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관계란 이란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거듭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영국에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두 번째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렇지. 첫 번째는 에이드리언이 보냈던 편지. 나 베로니카와 만남을 가져도 될까? 라는 이야기였고 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에이드리안의 자살에 대한 것을 편지로 받게 돼요. 두 번째 편지고요. 네. 이 에이드리언의 자살을 나타낸 편지는 에이드리언이 쓰진 않았어요. 친구 엘릭스가 토니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 저희의 목소리를 듣다가 놀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냠냠이가 갑자기 에이드리언의 자살을 언급했다는 거. 갑자기? 왜? 이 선망의 대상이고 우리의 동경의 히어로인. 그니까. 에이드리언이 왜? 그렇게 총명하고 영특했던 그 청년이 왜? 그러니까. 갑자기 스릴러? 이렇게 되는 거죠.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엘릭스가 편지 왔어. 그거부터 보는 게 좋을 거야 하니까 토니가 이제 뜯어봐요. 근데 아주 짤막하게 토니에게 에이드리언이 죽었다. 자살했어.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네 행방을 모르신다더라. 엘릭스가. 이게 끝이에요. 편지 내용이. 토니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막 욕을 하면서 충격에 휩싸여요. 카오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편지였고요. 엘릭스는 총 2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열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엘릭스가 에이드리언은 지극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살을 감행했고 자살 이유를 소상히 설명한 유서를 남겼다고 했고 만나서 일단 얘기하자. 체링 크로스 호텔 바 글로 와 전화 줘 라고 내용을 담긴 두 번째 편지를 읽은 거죠. 자, 이 에이드리언의 자살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책의 86페이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서 그는 즉 에이드리언은 검시관에게 자신의 자살 이유를 설명해 놓았다. 그는 삶이 바란 적이 없음에도 받게 된 선물이며 사유하는 자는 삶의 본질과 그 삶에 딸린 조건 모두를 시험할 철학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에이드리언이 만약 바란 적이 없는 그 선물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결정대로 행동을 취할 윤리적, 인간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논지가 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에이드리언은 검시관에게 자신의 주장을 공표해 줄 것을 부탁했고 검시관은 그의 말대로 했다. 자, 그리고 책의 88페이지 법의 관점에서 정의할 때 자살한 사람은 실성한 것이다. 최소한 자살을 감행하는 시점에는 그렇다. 법과 사회와 종교 모두 건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어쩌면 그런 권위의 요체들은 검시관을 부리고 있는 국가의 관할하에 놓인 삶의 본질과 가치가 자살의 논지로 인해 침범당할까 두려웠던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실성했다는 선고를 받은 이상 에이드리언이 자살했다는 이유 또한 실성한 것으로 간주될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즉 토니는
에이드리언이 고대와 현대의 철학자들을 언급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무가치한 수동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의 우월함을 보여주었으나 에이드리언의 논지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 자살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에이드리언은 경찰에 폐를 끼친 데 대해 양해를 구했고 검시관에겐 자신의 유언을 공표해주는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자신의 시신을 화장에 유골을 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육체의 신속한 파괴 또한 철학자의 능동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는 흙 속에 누워 다만 자연분해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라고 정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에이드리언이라는 청년이 자살을 선택하고 실행하고 감행하는 데까지의 과정,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잘 드러내고 있고, 자살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철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가 라는 면에서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토니도 에이드리언에게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저도 그렇게 느끼고 네. 이렇게까지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본인이 죽음 혹은 자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을 찾는다는 것, 정당성을 부여하죠. 네. 스스로의 행동에 당위를 가져가는 이 행동이 고등학교 시절의 역사 시간부터 보여줬던 그의 논리 구조 또는 논리 정연함을 잘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자살하기까지 논리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바란 적이 없는 삶인데도 이 삶을 선물 받았다면 그 선물 받은 본인의 행위자로서, 주체로서 그 선물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결정을 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에이드리언인 본인이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궤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들리기도 하지만, 에이드리언의 입장에서 또는 자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것 또한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상 논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이더라고. 그래서 에이드리언이 유서에서 밝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논지에 대해서 이제 앨리스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토니가 너는 장례식장에 갔었어? 너는 이해돼? 걔가 왜 죽었는지 이해돼? 이런 것에 대해서 둘이 논의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베로니카 얘기도 나오죠. 마지막에 에이드리언 언제 봤어? 그때 괜찮았어? 물어보니까 이제 앨리스가 말을 해주길 팔팔하던데 발랄했어. 좀 들떠있긴 했어도 평소와 크게 다를 거 없었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토니는 생각하죠. 그년이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로니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베로니카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에이드리언이 죽었으니까 베로니카도 안쓰럽겠군.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토니의 전 여친인 베로니카,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애증과 같은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책의 92페이지. 베로니카의 연인은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했다라는 것, 우리에게 편지로 전해졌고 친구인 앨리스와의 대화로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사람은 주인공인 토니와 여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베로니카. 자, 베로니카에 대해서 우리 주인공인 토니가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는 건, 그리고 베로니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에이드리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자살하고 말았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대부분에게 첫사랑의 경험은 비록 좋게 끝나지 않는다 해도 삶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삶의 권리를 지지하는 실체가 이곳에 있다는 희망을 준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그러나 에이드리언은 동의하지 않았다. 어쩌면 다른 여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마침내 내가, 즉 토니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에이드리언의 논거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에게 경외심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는, 즉 에이드리언은 나보다, 토니보다 도량이 넓고 준열한 기질의 소유자였다. 에이드리언은 논리적으로 사고했고 논리적 사고로 도출한 결론에 따라 행동했다. 반면 우리 대부분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같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결정을 정당화할 논거의 하부 구조로 세운다. 그런 후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상식이라고 말한다 라는 거지. 에이드리언의 자살이 우리 모두에 대해 함축적 비판을 담은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에게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에이드리언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스승으로 모시라는 식으로 군정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사고한다고 믿었고, 그러니 그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삶을 즐겼을지도 모른다고? 그럴지도. 혹은 자신의 행위와 논거를 일치시키지 못해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인공인 토니가 에이드리언의 자살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자살을 토니가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지, 결국은 설득당했다라고, 설득당했고 에이드리언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물론 냠냠이와 이슬이와 냠냠이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건 토니의 시선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줄리안 반스가 굉장히 자살에 대해서 깊게 고민했다. 음. 치열하게 어떻게 자살까지 치닫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치 자살을 해본 사람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해서 서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 소설가인 반스가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고찰했는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서 책의 약 100페이지까지 읽어오는 과정에서 책의 전반을 끌어가는 내용을 풀어가는 그 방식이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소설들과는 또 분명히 다르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라고 보여져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에이드리언의 자살에 대해서 내면화를 했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의 자살이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인지 그는 에이드리언은 빠르다 싶을 만큼 우리 친구들에게서 멀어져 시간과 역사의 틈새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래서 에이드리언의 자살 사건은 이렇게 한편의 어떤 역사처럼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은 마가렛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책의 95페이지부터 일부의 말미까지 약 3장에 걸쳐서 60년대의 젊은 시절의 토니 그리고 에이드리언의 자살 이후로 본인이 60대까지 어떤 삶을 약 40년 동안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니는 그 이후 예술행정기관의 수습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냠냠이가 말씀드린 마거렛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결혼 3년 후에 딸인 수지가 태어났고 이 수지가 태어났다는 말과 함께 그 다음 페이지에 수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4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을 책에서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 결혼한 지 12년째 되는 해에 본인이 결혼한 마거렛이 식당을 경영하던 놈과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됐지만 수지에 대해서는 둘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삶을 영위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네. 이혼 후에도 가끔 만나는 사이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2부에서는 주인공인 토니의 평생 친구로서 오히려 앨릭스와 콜린보다도 마가렛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는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책의 98페이지 이제 나는 즉 토니는 은퇴를 한 몸이다. 내 소유의 살림이 딸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꾸준히 만나는 술친구가 두엇 있고 여자친구들도 있다. 물론 플라토닉한 관계다. 지역 역사 모임의 회원이지만 금속탕지기로 뭔가 캐내는데 열광하는 사람들처럼 열성적이진 않다.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얼마가는 성취를, 얼마가는 실망을 맛보는 것. 나는 이제껏 재미있게 살아온 편이다. 다른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볼멘소리를 하거나 깜짝 놀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 에이드리언은 자신이 뭘 하는지 알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즉 독자들도 알다시피 토니의 인생에서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는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했다. 후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과거 역사 선생님인 조언트 영감에게 내가 즉 토니가 넉살 좋게 단언한 것과 달리 역사는 승자들의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 나는 즉 토니는 알고 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 대부분 승자도 패자도 아닌 이들의 회고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이라고 역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제 정의를 책의 99페이지에서 내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은 미처 앞선 역사 시간에 에이드리언과 조 헌트 영감의 토론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대목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소위 도와주는 계기의 장으로 나는 읽혔고 역사는 승자들의 거짓말 또는 역사는 패배한 자들의 자기기만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는 것 같은 양비론적 접근이 아니라 역사는 우리와 같이 현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남은 자들 즉 대부분의 승자도 패자도 아닌 이들의 회고에 더 가깝다는 회고라는 형식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역사에 대한 줄리안 반스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정의해내는 방식도 결국 책의 일부 전체를 끌어오면서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해오는 방식을 그려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네.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책의 일부 주인공인 토니의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과 현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네. 약 3장에 걸쳐서 40년을 훑어봤던 훑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2장에서 2학년 내내 만났던 과거의 그녀 베로니카와의 오늘날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전개로 옮겨갈게요. 네. 2부. 네. 2부예요. 2부에서는 방금 60대 은퇴한 노인의 모습을 한 토니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토니의 자기소개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만 대머리에 가까운 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혼한 은퇴를 한 60대 중장년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자, 2부에서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은 게 네.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그리고 주인공인 토니의 시대와 나이가
사실 이 소설의 작가인 줄리언 반스와 대동소이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 1946년생이기 때문에. 그 토니의 말을 빌려서, 입을 빌려서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적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에 대한 가치관, 네. 경험, 관계, 삶과 죽음, 행복 이런 우리 인생의 굵직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꺼내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이 바로 이 2부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인공인 토니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인지 책의 104페이지 다시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99페이지에 이어서 읊어갑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는 역사가 가장 분명해야 함에도 그와 동시에 가장 가변적이라는 것.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그것을 우리는 제한하고 규정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측량하게 돼 있다. 안 그런가? 그러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도와 진전에 깃든 수수께끼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역사를 어찌 파악한단 말인가? 심지어 우리 자신의 소소하고 사적이고 기록되지 않은 것이 태반인 그 단편들을 이라고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역사를 전공한 우리 학부생인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한 우리의 주인공 토니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빌어 작가인 줄리언 반스가 역사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메인 이벤트로 옮겨가기 전에 106페이지 딸인 수지와는 잘 지내고 있다. 일부 말미에서 소개했었지. 일단은 무난한 관계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려는 마음은 둘째치고 의무감조차 없다. 딸인 수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아빠한테는 즉 토니한테는 이메일 한 통이면 좋게 문자메시지 보내는 법을 모르시니 딱한 노릇이지. 그래 아버지는 이제 은퇴했고 본인의 미심쩍은 프로젝트 때문에 여전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있지만 어느 하나 끝을 보실 것 같진 않아. 알츠하이머는 안 걸리셨으면 그게 제일 걱정이야. 알잖아. 어머니가 아버지와 다시 합치실 생각도 없는 마당에. 아니다. 내가 즉 여기서는 다시 토니가 지나치게 넘겨지고 있다. 곡해하고 있는 거다. 딸인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담한다. 혼자 살다 보면 자기 연민과 망상에 시달릴 때가 있다. 딸인 수지와 나는 주인공인 토니는 잘 지내고 있다. 이 마지막 짧은 문장이 개인적으로는 큰 울림이 있었는데 네. 그 앞문장이 혼자 살다 보면 자기 연민과 망상에 시달릴 때가 있다라고 나이 60이 넘어 은퇴하고 혼자 살고 있는 소위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인 토니가 본인의 딸인 수지와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불안한 거지. 자기 연민과 망상에 시달릴 때가 있고 본인이 말하길 그리고 본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한 통도 아까운 왜? 문자 보내는 법을 모르니까 내 아빠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내 딸이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혼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남자라는 점에서 이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작가인 줄리언 반스가 혹시 이런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는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덜어 있나 보다 라는 유추가 될 정도로 이 60대 중년의 남성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디테일해요. 그럼에도 외면적으로는 또는 본인에게 자기 최면을 걸듯이 자기 딸인 수지와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 여러 감정을 주었다. 그래서 이 중년이 된 토니가 어느 날 길고 흰 편지 봉투를 또 받게 돼요. 계속 편지 봉투가 와요. 자, 지금. 1부의 편지에 이어서 1부에선 크게 편지를 4번 받았거든요. 네. 베로니카의 엄마인 포드 부인에게 첫 편지를 받는 걸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친구인 자살한 에이드리언의 편지 베로니카 만나도 될까? 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자신이 포함된 4명의 그룹 중에 한 명인 친구인 앨릭스의 2통의 편지. 2통의 편지. 에이드리언이 자살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호텔에서 만나자라는 거. 이 편지들이 충격적인 시선으로 다가왔는데 네. 그 충격은 충격도 아니었다. 네. 또 충격이 또 와요. 자 이제 갑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현대는 2010년대예요. 그래서 사실 편지를 주고받는 시대는 지났는데 저희가 그래도 등기라든지 소포라든지 이런 거 서류 봉투 같은 거는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편지를 주고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편지는 서류 봉투? 문서가 들어간 서류 봉투 같은 거를 토니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딸인 수지의 입을 빌려서 말하길 아빠는 이메일은커녕 문자 메시지조차 보내지 못해 라는 이 말이 바로 과거인 60년대부터 약 50년을 살아온 이 주인공들이 네. 실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다. 환경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네. 그래서 계속 안 보다가 뜯어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 회사에 편지가 담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너 메리엇이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아무개가 고 사라 포드 여사의 재산 처분 문제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거죠. 자, 포드 부인은 베로니카의 엄마,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신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고라는 명시적인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너무 희한하잖아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무려 40년이 지났다고 책에서 표현이 되는데 자신의 세월 통틀으면 그렇게 오래 사귄 것도 아닌 그 1년 여자친구, 네,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여자친구였던 전 여친의 어머니의 재산 처분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된 거죠. 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느끼실 거고. 네. 자, 그런데 이 편지가 왜 왔는지는 우리가 이제부터 쫓아가 봐야겠지. 자, 2부의 본격적인 시작 첫 번째 편지예요. 네. 음. 이 고사라 포드 여사의 재산 처분에 대한 편지를 받고 토니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고사라 포드 여사의 딸과 약 1년 남짓 사귀었다. 여사의 남편은 나를 하대했고 여사의 아들은 오만하게도 나를 낱낱이 뜯어보았으며 여사의 딸은 나를 교묘히 조종했다. 그때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후에 그 모친으로부터 500파운드의 사죄를 받을 만큼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지. 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내 기억에 내가 이걸 왜 봤지?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이 기억은 방학 때 베로니카의 집에 단 한 번 놀러 갔던 그 한 달 동안 살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들이고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아무리 본인이 생각해봐도 내가 이 정도의 사례와 사죄를 받을 만한 돈인가? 그리고 왜 이게 이제서야 나한테? 라는 의문을 스스로 가져볼 수 있다는 거지. 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책의 일부에서 살펴봤던 그리고 일부에서 71페이지 이후로 언급되었던 내가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 증인도 현재 남아있지 않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들이 지금 이 편지로 인해서 오버랩이 되는 거지. 그쵸. 그렇다면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을 말하는 걸까? 증거를 말하는 걸까라고.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퍼즐들을 맞춰나가는 방식이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서 퍼즐을 맞춰나가는 방식처럼 미스터리한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스터리한 가운데 재산 분할 문제의 뒤편에 크림색 편지가 하나 더 동봉돼 있어요. 자,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고 사라 포드 여사의 어떤 유언인 거예요. 네. 첫 번째 편지라고 했던 건 사실 포장지를 뜯은 정도예요. 그쵸. 이제 선물을 열어봐야죠. 그러니까 선물이 진짜 있었고 그 선물에 들어간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돼요. 토니, 나는 토니가 이 편지에 첨부한 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에이드리언은 토니 얘기를 할 때 늘 애정을 담아 말했었지. 토니가 보면 재밌을지도 몰라. 옛날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안 된 액수이지만 토니 앞으로 남겼어. 토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쨌건 그때 그 시절 나와 우리 가족이 토니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앞으로 토니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저 세상 가서도 기원할게. 가셨어요? 사라 포드슨, 추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낸 마지막 몇 달 동안 에이드리언은 행복했다고 생각해. 더 미스테리예요 지금. 자,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변호사가 그 500파운드 곧바로 송금해드릴게요 하면서 사실 이 유산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문서고 두 번째도 전달 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건 포드 부인의 딸 베로니카. 그녀가 소유하고 있어서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에요. 자, 일기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몰랐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 근데 이제 알게 됐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와서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 왜 중요해? 등장하는가에 그쵸.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그니까요. 응? 네, 그래서 이제 토니는 일단 첫 번째 문서도 너무 황당한데 이런 편지도 너무 황당 그 자체인데 두 번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베로니카가 지금 갖고 가서 안 준대. 그게 이제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인데 안 주는 것도 너무 궁금하고 거기에 들은 게 뭘까 또 궁금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가졌던 건 네. 베로니카가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왜? 토니와 에이드리언은 친구 사이였을 뿐이고 에이드리언이 자살하기까지는 베로니카가 에이드리언과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베로니카가 그의 일기장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게 에이드리언의 의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부와는 별개로 베로니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주인공인 토니가 갖고 있는 것보단 보다 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토니가 왜 에이드리언의 일기장, 즉 내가 동경하던 과거의 친구의 일기장을 나에게 주지 않는 거지라고 의문을 갖기에는 그러나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럼에도 달라고 요구를 해보는 거고 이 요구에서부터 다시금 베로니카와 40년 전에 끊어졌던 인연이 이어진다는 거. 이어져요 이제.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 변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한테 남겨진 그 두 번째 다른 문서 그건 어딨나요?
베로니카 포드 씨가 양도를 보류하는 이유를 밝힌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보류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가 아직 일기장을 내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옳거니 외치면서 하지만 일기장은 제게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고 싶은 거죠, 토니는. 그렇게 만나고도 싶은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 맞아요. 유언장 상으론 확실히 토니 웹스터 씨 소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드 부인의 유언에 따르면 토니의 소유로 해뒀다는 거야.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거의 관계에서 베로니카가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그 정당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별개로 이 일기장을 소유하고 있던 포드 부인의 유언장에 따르면 토니로 지목했다는 것. 그러나 그 유언장을 남긴 포드 부인의 친딸인 과거의 토니의 연인이었던 베로니카가 그 일기장을 유언장의 의지에 따라서 주고 있지 않다는 것. 안 주고 있죠. 그 유언장에 반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그려볼 수 있고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주인공인 토니는 그 유언장의 말에 따른다면 그 유언장대로 한다면 저 일기장은 내 거잖아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일기장의 존재 자체도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전에 자살한 내 친구의 일기장에 사실 뭐가 써있겠어라고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해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유언장이 내게 닿았다는 것 그리고 그 유언장에 명시된 일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지금 냠냠이가 언지를 들인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다는 건 네. 책의 2부에서 다루는 베로니카 즉 과거의 나의 첫사랑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는 거죠. 라는 것도 네. 주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40년이나 지났고 옛날 일인데 이상하다? 그런가 보지? 이럴 수 있는데 계속 파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 미스테리한 첫사랑이야. 첫사랑은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 친구랑 사귄 나쁜 년이어도 예. 네. 물론 토니의 표현입니다. 네, 토니의 표현으로요. 애증의 토니.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파보는 거예요. 베로니카 포드 씨의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일기장을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이제 조르는 식으로 계속 번거롭겠지만 좀 받아주세요. 연락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인공인 토니가 본인의 전처, 딸인 수지를 함께 낳아 키운 마거릿에게 고민을 털어놔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토니가 말하길 실은 하필이면 하고 많은 인간 중에 베로니카 포드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자 전처인 마가렛이 그 과일 케이크? 라고 말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과일 케이크라는 건 네. 은어로 정신병자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주석에 달려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 정신병자? 네.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 세월 내내 잠잠하더니 이제 본업에 복귀하겠대? 잘 극복해 놓고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니를 통해서 마거릿이 들었던 과거의 그 첫사랑인 베로니카는 정신병자 수준의 인상이 나쁜 거죠. 그렇지. 네. 인상이 굉장히 나쁘고 언짢다라는 것을 표현했고 성격 파탄자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129페이지 토니는 마거릿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즉 토니는 마거릿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는지 말해주었다. 지난 세월을 함께하면서 나는 마거릿에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면모를 담게 되었다. 그녀가 내 얘기를 들으면서 자주 동의하거나 격려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 것도 그래서인 듯 싶다. 자, 여기서 마거릿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하는데 127페이지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주근깨는 얼마간 갈색 기미에 가까워진 듯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눈이다. 안 그런가?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공동담보로 잡히고 쇼핑을 하고 요리를 하고 휴일을 함께 보내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사람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그 눈 말이다. 갈라서게 됐을 때도 여전히 똑같았던. 어디 눈뿐인가? 골격도 그대로이고 무심결에 나오는 제스처도 그대로이고 그녀다운 즉 마거릿다운 여러 가지 면도 그대로이다. 그리고 떨어져 산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나와 즉 토니와 함께 있을 때면 나오는 여전한 면모들도 이게 바로 60년의 인생을 살아온 토니가 느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하는 상대와의 함께 살아온 여정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겪게 된 출산과 이혼 그리고 그 이혼 이후에도 지금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녀의 변하지 않는 습관들과 외형 그리고 내가 받은 인상들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늘어가고
책에 표현된 것처럼 죽은 깨가 갈색 기미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사람이 갖는 존재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갖는 인상과 느낌 같은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설명하는 게 함께 늙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우리도 지금 이슬이와 냠냠이와 냠냠이도 이슬이도 이제 올해 2025년을 계기로 7년 차입니다. 이 방송만.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건 약 8년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함께 늙어가는 과정을 60대 중년의 남성이 그려내는 이 방식이 너무나 담담하고 소탈하고 또 인생에 있어 선배 중 한 명이 건네주는 후배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같은 형식이라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갖는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이 깊이가 남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쵸. 해가 넘어와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그치 우리가. 그치. 아 그러네. 저희가 올해로 7년 차입니다 이제. 맞네요. 방송만. 깊이가 없으면 안 되겠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토니가 계속해서 베로니카한테 연락을 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베로니카의 오빠예요. 굉장히 의아하죠. 과거에 방학 시즌에 만났던. 방학 시절에 만났고 경망하다라고 토니가 언급도 했던 그 베로니카의 오빠인데 변호사가 베로니카가 계속 거부하고 마음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베로니카의 오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잭한테 이제 존칭을 쓰면서 형님 저한테 남긴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당신 동생인 베로니카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설득해서 나를 만나게 하게 해달라 아니면 뭐 연락처라도 달라 이런 식으로 보내죠. 좋아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잭 형님, 그 형님이라는 조남이 뜨면서 답장이 와요. 베로니카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지. 하지만 내가 알려줬다는 걸 말해선 안 돼. 딥수습하느라 생고생하게 될 거야. 지혜로운 세 마리 원숭이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아라. 어쨌든 이게 내 모토거든. 이곳 하늘이 파랗군. 잘하면 시드니 하버브리지도 보일 듯. 아, 저기 또 내 인력거가 오네. 잘 있게, 존. 이렇게 깔끔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멋있어요. 시크하게. 잘 있어 하면서 그냥 흔쾌히 알려주는 거죠. 주인공인 토니가 이 베로니카의 오빠인 잭과 이메일을 2번 정도 주고받는데 네. 이 잭이 편지의 말미마다 저기 내 인력거가 오네 나 갈게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저도 이제 앞으로 저기 742번 버스가 오네 나 갈게 라고 문자나 카톡의 말미에 혹은 이메일의 말미에 써보는 것이 어머. 바빠 보여요. 분주해 보이고 있어빌리티. 나는 이런 인사말을 쓰는 분들은 아니면 뭐 이런 거지. 나 이슬이가 말할게. 이런 것처럼 뭔가 독특해. 아니 근데 뭐 저기 내 벤이 오네도 아니고 저기 730번 버스가 오네라고요? 저기 내 인력가가 오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치.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예. 너무 놀랍고. 독특해요. 근데 토니도 계속 놀라요. 이 잭 형님의 회신에. 왜 놀랐냐? 본인은 그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기대가 없었지. 네. 그의 사람 됨됨이나 인생에 대해 내가 대체 그동안 뭘 알고 있었던 건가?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잭 형님을 한 사람은 뭔가 베로니카 오빠인데 너무 가볍고 여동생을 괴롭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학 때 자기 한 번 봤지만 윙크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더군다나 본인의 전 여친이 만난 현남친 에이드리언과 같은 과 동문이고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이 사람 좀 이상해 별로야 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너무나 쿨하게 저기 또 내 인력거가 오네 잘 있어? 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도 턱턱 주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토니는 뭐지? 이 사람이 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인 토니가 기억하는 베로니카의 오빠인 잭은 사실 별로인 사람이야. 인상도 나쁘고 굉장히 경망스럽고 불친절하고 태도도 바르지 못한 더군다나 내가 안 좋아하는 인연과 맞닿아 있다는 것까지 그 사람을 안 좋아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사실 반대편 입장에서의 잭은 과거에 내가 40년 전에 우리 집에 방학 때 잠깐 놀러왔던 내 여동생의 남자친구였던 친구인 거지. 그 정도의 기억을 제외하면 사실 잭에게서 표현될 수 있는 토니는 없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얘기로 가져와 본다면 이슬이가 생각하는 누군가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이슬이를 기억하는 또는 냠냠이를 기억하는 그 어떤 지점에서는 좋게 표현하기는 또 어렵네요. 저 얘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는 우리가 다를 수 있다. 그렇지.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니가 잭을 기억하는 소위 안 좋은 감정들은 자격지심 또는 불쾌함, 속 좁음
맞아. 옹졸함 어. 이런 단어들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흔쾌히 도와준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톤이 이 주인공에 대해서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라고 독자로서 평을 내리게 된 게 이렇게 잭이 쿨하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 아니네, 내 기억이랑 다르네 라고 했다가도 여기에 대해서 토니가 시간이 지나서는 대화의 끝에 동원하는 잭의 예의쾌활한 맺은 말은 오래지 않아 세련된 묘미라기보단 경박함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해고된 건 아니지만 간간히 급조된 업무를 얹어주는 정도로 해서 빠른 명예퇴직을 종용당한 게 뻔했다. 또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첫인상과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무섭다. 얼마지 않아?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소설을 함께 걸어나가는 주인공인 톤이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는 인간관계를 쌍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에서는 보다 더 관계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쵸.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일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토니가 그리고 이 대목이 중요한데 본인은 그에게 잭에게 신세졌다는 생각 또한 들지 않았다 하면서 베로니카한테 메일을 쓰기 시작해요. 전 이 대목에서 토니한테 좀 실망했어요. 베로니카한테 메일을 쓰는데 첫 문장이 잭 형님의 그지없는 배려로 네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어. 점점점. 아 이거 시작해요. 약간 나는 솔로에도 나올 법한. 아니 이거는 너무 얘는 뭐지 싶을 정도로 전 이 주인공한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쿨하게 조건만 첫 문장이 이거라고? 그렇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로니카한테 메일을 써요. 베로니카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138페이지 작가인 줄리언 반스가 명언 아닌 명언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책에 군데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미래를 꾸며내고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꾸며내는 것.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지향하고 그려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꺼내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에 기인한다면 토니가 한 번 만났던 베로니카의 친오빠인 잭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꾸며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이는 139페이지. 언젠가부터 향수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때문에 괴로운 건지 아닌지 하는 문제로 마음을 뒤척이게 되었다. 확실히 나는 유년 시절을 채운 자질구레한 기억 때문에 허우적대는 인간은 아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도 진실이 아니었던 것 때문에 내 자신을 감상적으로 기만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러나 향수라는 것이 뜨거웠던 감정들을 강하게 회고하는 것, 이제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들에 대한 회한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나 자신도 예외일 수 없음을 인정한다. 나는 즉 토니는 마거릿과의 결혼생활 초기가 그립고 수지가 태어났을 때와 첫 입학했을 때가 그립고 애니와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했던 때가 그립다. 내친 김에 이제부터는 결코 느끼지 못할 강렬한 감정에 대해서도 말해본다면 기쁜 기억 못지않게 슬픈 기억도 그리울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할 이야기는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또한 그러다 보면 이야기는 베로니카 포드 문제로 뻗어나가게 된다. 베로니카 포드 문제로 뻗어나간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기쁜 기억들을 나열한 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기억과 추억, 그것을 향수라고 표현했다는 거고 이 과거 감정들에 대한 회한을 기쁜 기억으로만 묶지 않고 슬픈 기억에도 그리움을 가져볼 수 있다. 슬픈 기억으로도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슬픈 기억은 자신이 과거 2학년 내내 만났던 전 여친인 베로니카와의 이야기가 해당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슬픈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는 과정으로 네. 그려낼 수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기억을 했고 결국 이제 베로니카한테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는데 베로니카한테는 딱 세 단어가 와요. 바로 피 묻은 돈? 이렇게 끝나는 그 구절이 와요.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뭐 500파운드를 물려주었는데 왜 그런지 아니?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에이드리언의 그 일기장을 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보냈겠죠. 그 내용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이메일에 대한 회신이 피 묻은 돈? 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음표. 대해서 이제 토니는 안 그래도 생각 많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 뭔가 베로니카가 자신이 나에게 준 상처를 준 데 대한 보상으로 자기 어머니가 돈을 준 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피 묻은 돈은 뭐지? 이 피는 뭐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토니도 열이 받아요. 화나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구절절. 구구절절 열심히 편지를 썼는데 딱 3마디의 답변을 보내고 4글자요? 4글자죠. 4글자의 답변을 보내니까 토니가 나이를 먹었다고 성격이 물러졌을 것 같지도 않았다 하면서 나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우리는 왜 나이를 먹으면 유순해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 바로 베로니카 나이 들었다고 그 성질 어디 안 가네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보내? 그리고 책의 141페이지. 네.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리고 있는 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향수 그리고 관계 네. 여기서 나오는 인생의 경험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저는 줄리언 반스가 책의 내용과 별개로 또는 함께 본인이 정의하고 싶은 또는 살아온 경험들의 궤적에서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느껴졌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2부가 절반은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어떤 내용이냐면 변호사 과정을 밟았지만 환멸을 느낀 나머지 결코 일선에 뛰어들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즉 토니에게 말하길 변호사가 되겠다고 허비한 세월에서 하나 얻은 게 있다면 더는 법도 변호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했었다. 이런 경우는 주위에서 꽤 흔한 편이지 않은가. 배우면 배울수록 두려움은 줄어든다. 학문이 의미가 아니라 인생을 실질적으로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배우는 것이다. 내가 즉 토니가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것도 어쩌면 베로니카와 사귄 시절 덕분에 이제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른다.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렸던 그녀의 성격이 만만치 않겠다, 녹록지 않겠구나라고 말했던 것도 결국 내가 만나봤던 그녀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쵸. 이 내용은 제가 앞서 전처인 마거릿에 대해서 표현했던 토니의 생각들 그녀의 외형은 변해갈지언정 그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와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금 여기서 다른 표현을 빌려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실제 배우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연애를 통해서 다음 연애에 적용해 볼 수 있거나 상대 연애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처럼 변호사 과정을 통해서 내가 법에 대해서 또는 변호사에 대해서 더는 공포심을 갖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 아니게 되는 이 삶의 경험은 결국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직접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한 가치를 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쵸. 이것을 우리 독서 스텔라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2025년 첫 소설로 이 줄리언 반스의 책을 읽음으로써 줄리언 반스라는 60이 넘은 이 중년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으로 한 권의 소설책을 써내려가는지 그리고 왜 이 책이 2011년에 맨 부커상이라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서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느끼는 거지. 그 경험이 우리도 쌓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책을 읽어온 우리의 이 경험들이 쌓임으로써 당시 이 책을 읽었다면 저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10분의 1도 논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맞아요. 당황하고 그냥 이야기 전개 구조에 따라가기 급급한 그쵸.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맞아요. 또는 버거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7년째 여러 소설과 인문학, 철학, 경제학 등등의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읽다 보니 이 줄리언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읽는 데 있어서 물론 난해한 내용도 있지만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구성 또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데는 쉽고 어려움의 난이도를 논한다기보다는 이 책을 보다 어떻게 하면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 네. 두려움이 줄어든 거죠, 확실히. 한번 파보자, 다각도로 봐보자가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냠냠이의 깔끔한 정리. 네. 진행해도 되나요? 고!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그녀를, 베로니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토니는 이제부터 이메일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면서 매일매일 다양한 어조로 그녀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야. 이거 줄 수 없겠니? 이렇게 했다가도 어쩔 때는 지루하고 어쩔 때는 친절하게 그치. 나긋나긋하게 계속해서 이메일 광고 마케팅 하듯이 보내줘 나한테 줘 보낸 거죠. 그러던 와중에 끈질긴 그의 노력 끝에 베로니카가 분쟁 대상이 된 문건의 일부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의 일부를 보내와요. 카피된 내용이죠. 책에 약 한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는데 145페이지부터 읽어보실 수 있고요. 축적이란 단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적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축적은 결국 인간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책에서도 약 한 장이 넘는 분량의 편지에서 가장 주요하게 또는 눈길이 가는 대목을 정수가 포함된 공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식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지금은 모르죠. 지금 모르고 저희는 과거에 읽어도 또는 내년에 읽어도 모를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일단 저희 둘은 수학에 관심은 있지만 실력은 관심 있어요? 관심 있어요?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의 카피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약간 알아보기 힘든 수학적 공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기장의 공식이 이건 뭘까 싶은데 토니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는 B, A1승, 그리고 A2승, 그리고 SV라는 5가지의 정수를 나타내고 있고 네. 이 정수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토니가 고민해 본다는 건데 이건 무려 40년 전에 나의 명석했던 친구 에이드리언이 남긴 일기장의 일부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대체 이건 뭘까라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 궁금증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의 앞 페이지에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네. 근데 하나 힌트가 여기에 대해서 에이드리언이 문장으로 표현하건데 이 공식에 대해서 이 정수가 포함된 축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공식이 맞을까? 저런 공식이 맞을까? 이렇게 조합을 해봐요. 에이드리언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축적이란 이 키워드를 공식화도 해보고 축적이란 뭘까를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풀어보고 네.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수학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기장의 일부를 보게 되는데 그 일기장의 말미에 결국 이 5글자가 문제예요. 또 만약 네. 토니가 에서 이 일기장의 복사본의 내용이 끝나게 되고 네. 이 복사본의 내용이 끝난 건 결국 토니의 전 여친인 베로니카가 선택적으로 이 대목까지만 보냈다는 거지. 정교한 속임수라고 토니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 나쁘다. 뒷문장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일기가 쭉 있어. 그리고 마지막이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토니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교묘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에 쓰인 내용을 토대로 주인공인 토니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실 이건 작가의 반스의 평가라고도 느껴지는데 어쩌면 그는 즉 에이드리언은 지금에 와서 봐도 이렇게 훌륭할까? 이따금씩 나는 즉 토니는 자살에 이르는 절망이 무언지 상상해보려 했었고 죽음만이 한 줄기 빛처럼 여겨지는 암흑의 수렁과 늪 즉 삶의 정상적인 상태와 정반대인 상황을 구상해보려고 했는데 내 손에 들어온 이 한 페이지의 글의 근거에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목적으로 펼친 이 이성적인 논거에서 글쓴이는 빛을 끌어들여 한층 더 밝은 빛에 다가가고자 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지. 장담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어딘가에 연령별 지적 수준을 측정한 도표를 꿍쳐놓고 있을 것이고 분별력, 실용주의, 조직화 기술, 전략적 상식 같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반 사안에 대한 이해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아니라 순수지성의 도표를 그리고 추측이지만 그 도표를 보면 우리들 대부분이 16세에서 25세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야. 에이드리언의 일기 일부를 보고 나는 그 연령대에서 그의 면모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우리가 즉 나와 에이드리언이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을 했을 때 그에겐 즉 에이드리언에겐 사고를 정연히 정리하는 것이 마치 태어난 이유인 것처럼 두뇌를 활용하는 것이 운동선수가 근육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라고 평가한다는 것. 저에 대한 평가라고 듣고 싶지만 제가 감히 에이드리언의 발치에도 못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인 토니가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접함으로써 40년 전 자신의 친구였던 청년 에이드리언의 뛰어남을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했다는 것 충분히 잘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존중과 존경을 넘어 경외심을 갖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대망의 베로니카를 드디어 만나게 돼요.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베로니카가 이제 이메일 캠페인에 이제 넘어간 거예요. 진절머리 난 거예요. 매일매일 보내는 그 메일에 결과가 당도하죠. 만나자. 나 내일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 워블리 다리 중간에서 3시에 만나자. 와요. 그래서 토니와 베로니카, 토니는 무려 4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다는 것. 네, 40년 만에 재회예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 베로니카의 첫 마디, 토니를 딱 봐요. 첫 마디는 머리숱이 많이 줄었네. 디스 아닌가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먼저 와 있던 베로니카가 슬쩍 이제 다가온 토니를 보고 머리숱 많이 줄었네. 이렇게 하고 토니도 의연한 척. 다 그렇지 뭐. 적어도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건 입증해주니 다행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로니카 지지 않고 네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뜻은 아니야. 저기 벤츠 중에 아무 데나 가서 앉자. 굉장히 건조한데 저는 조금 웃겼어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더 웃긴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벤치에 가서 둘이 앉은 다음에 베로니카가 근데 사람들이 왜 널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건데? 토니는 그런 사람 없는데? 베로니카? 그런데 아까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토니 왈? 내가 그런 게 아니지. 네가 내 머리숱이 줄었다고 했지. 그리고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술의 특정 성분 때문에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베로니카? 정말이야? 토니는 대머리 알코올 중독자 본 적 있어? 그런 걸 상상할 시간이 있으면 딴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가 40년 만에 만난 지금 60대 중년 남성과 여성이거든요. 근데 대화는 가히 고등학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 그런 대화인 것처럼 묘사가 돼서 살짝 웃겼어요. 이게 바로 관계와 향수, 축적. 이 세 가지 우리가 앞에서 단어들을 다뤘던 내용의 총체라고 느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40년 만에 만났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첫인상과 그 당시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지. 비단 주인공인 토니가 베로니카의 친오빠인 잭에게 느꼈던 혹은 느끼고 있는 소위 안 좋은 감정처럼 베로니카와 토니와 베로니카는 이렇게 티키타카를 가지면서 서로가 그 당시에도 연애를 했지 않았을까 그쵸. 라고 느껴지고 실제 앞선 1부에서도 일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보였지. 보여요. 저희가 말씀드렸고. 네, 그때 텐션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만났으니까 얼른 본론 얘기해야죠. 본론으로 들어가자. 네, 본론에 대해서 토니가 그래서 에이드리언 일기장 줄 거야? 라고 하지만 베로니카는 역시 줄 수 없어 라고 답변을 해요. 줄 수 없다는 이유가 내가 태워버렸어 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제 토니가 또 화나는 거예요. 처음엔 절도했다가 이제는 방화인가? 하면서 분노에 휩싸이죠. 그래서 이유가 뭐야? 얼른 줘 라고 하는데 베로니카가 누가 됐건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읽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정 궁금하면 이거나 봐 하면서 5번째 편지를 줍니다. 결정적인 편지가 토니의 손에 들어오게 돼요. 자, 여기서 토니의 심정을 읊어주는 부분이 157페이지. 토니는 컴퓨터 화면에 뜬 피 묻은 돈이라는 말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심정을 떠올렸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혼잣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베로니카와 토니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었던 거고 실제로는 에이드리언은 그 당시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실제 있는 거고 그게 피 묻은 돈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 라고 느꼈다는 거고. 자, 또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토니가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여자 대 미스터리한 여자, 이 두 가지의 분류로 여자를 구분해요. 물론 이건 토니의 구분이 아니라 전처인 마가릿의 구분이라는 점. 그래서 이 마가릿의 이론에는 뭔가 실수 혹은 모종의 통계적 예외가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보다는 이론의 두 번째 항목에 등장하는 남자는 둘 중 어느 한쪽에 매혹된다가 옳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즉 토니는 베로니카와 마가릿 둘 다에게 매혹되었던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분명한 여자는 전처인 마가릿, 그리고 미스터리한 여자는 전 여자친구인 베로니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전처인 마가릿의 이론과 말에 따르면 분명 남자는 이 둘 중에 한 스타일을 좋아하게 돼 있어. 선호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래서 분명한 여자인 마가릿을 전처로도 만나봤고 미스터리한 여자인 베로니카도 전 여자친구로 만나왔던 토니는 결국 그 둘을 다시금 40년이 지나서도 만나보니 마가릿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둘 다에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여자와 미스터리한 여자라는 표현은 157페이지부터 이 소설이 끝나는 말미까지 거듭해서 언급이 되고, 이 분명한 여자와 미스터리한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모호하고 없는 것인가 라고 줄리안 반스가 이해하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던져주고 베로니카가 갔고요. 베로니카가 던져준 편지를 당장 읽진 않고 두었다가 토니는 열어보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진짜 진본은 아니고 복사본을 준 거예요. 카피를 해서 준 거죠. 주긴 준 거야. 네, 그거 보고 이제 또 베로니카를 한번 욕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여자지? 진본이란 걸 취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나? 궁시렁거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편지는 에이드리언에게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고, 토니는 저희가 이 편지 얘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토니의 행동 반경을 말씀드리면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잔에 남아있던 와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도로 병에 붓고 커다란 잔에 위스키를 가득 따라서 먹게 돼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베로니카 만나면서 알코올 중독자 아니라고 했지만 커다란 잔에 위스키를 가득 따랐고 그걸 그러니까. 다 마셨다라는 건 위스키는 원래 조금씩 먹는 거잖아요. 작은 잔에. 뭐 원래라는 거는 또 뭐 개인의 기호마다 있지만 저는 그래요. 가득 따라서 마신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씁쓸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토니는 술을 잘 먹는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책 기준으로 2페이지에 걸쳐서 토니 본인이 그 당시 에이드리언이 나 베로니카랑 사귀어도 돼? 데이트해도 돼에 대한 회신을 한 그 진짜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에이드리언이 토니에게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신을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내 친애하는 친구인 네. 아이드리언에게 라고 말했던 맞아요. 그 편지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는 거지. 1부에서는 토니의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토니의 기억에는 그래 난 유쾌해 괜찮아 얼마든지 즐겨 이런 내용으로 본인이 회상해서 나 이렇게 썼었어 라고 그 둘 남녀를 나 손절할 거야 라고 끝났더라면, 지금 나오는 내용은
진짜로 토니가 에이드리언한테 보낸 거의 2페이지 넘는 분량의 편지를 왠지 모르겠지만 베로니카가 보관하고 있었고 그걸 카피해서 준 거예요. 그 내용을 일부만 읽어드리면 처음부터 굉장히 과감해요. 정제 없이 읽어드릴게요. 에이드리언에게, 아니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에게. 베로니카, 개 같은 년, 잘 지냈나? 너도 함께 이 편지를 읽도록. 과연 너희들은 서로 천상배필이니 모쪼록 그 기쁨을 실컷 누리길 바라 마지 않아. 서로에게 한없이 빠져든 나머지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도 영원히 지속되길. 저주죠. 내가 너희를 소개해준 나를 저주하게 되길. 필연적으로 맞게 될 결과로 너희가 헤어질 때 꼭 그러길 바라 마지 않아. 나는 6개월 후라고 보지만 너희 둘의 자존심을 합친다면 1년으로 늘어날 테고 그만큼 둘 다 만신창이가 될 테니 좋겠어. 각자의 인간관계에 독처럼 작용하는 고통이 평생 이어지길. 악담.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악담이 진짜 중요해요. 사실 마음 한켠으로 너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길 바라고 있어. 이유인즉 내가 시간이 대대손손 이어지며 복수를 가한다는 걸 굳건히 믿는 인간이라 그래. 독설. 예술작품을 보라고. 그러나 복수의 관역은 그 조준이 정확해야 하는 법. 너희 둘이 딱 그에 해당된단 말이지. 독설에 독설을 더해서 독설이 끝이 없네요. 그렇게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 순진무구한 그 새 생명으로 하여금 자신이 너희의 운우지정으로 인한 결실임을 깨닫는 짐을 지운다는 건 불공정한 처사일 테니 말이야. 이렇게 둘을 저주를 하고 이제 각자한테 정확한 무엇을 들려주도록 하지 하면서 에이드리언 너 잘 들어 하면서 너도 이미 그 여자가 남자 잡아먹는 요물이라는 사실쯤은 알았겠지? 그렇게 조언해주듯이 얘기를 해요. 다 필요 없고 그 여자가 자기 자신 말고는 세상 어느 누구 하나 감정이나 정서적 삶을 생각할 능력이 없음을 알기를 바라. 그 여자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자기 딸을 경계하라 주의를 줬었지. 내가 너라면 그 모친한테 가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 볼걸? 오래전에 그 여자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물론 베로니카 몰래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와중에도 조언, 충고를 해요. 충언이죠. 본인 생각에는 충언일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 걔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식으로 충언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읊어드린 것처럼, 전해드린 것처럼 40년 전에 젊은 날의 토니가 본인의 전 여친인 베로니카와 만난다는 본인이 경외심을 갖고 좋아했던 친구인 에이드리언에게 썼던 편지라는 점, 온갖 저주와 독설, 악담이 담긴 그 당시에 진심이 아니었을까 싶고, 냠냠이가 지금 편지를 읊어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르바가 우리 주인공에게 쓴, 화자에게 쓴 그 편지, 내가 너무나도 좋았다고, 그 책에서 최고의 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편지를 읊었던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와 정반대에서 이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해서 토니가 에이드리언에게 쓴 편지를 읊어보니 너무나도 극과 극, 흑과 백, 빛과 어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이 글이라는 게, 편지라는 게 어떤 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또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 물론 편지가 주는 힘은 엄청나다, 대단하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린 지금 이메일이나 쉽게는 문자 메시지 정도로 의견을 나누니까. 근데 이 편지라는 건 이 소설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약 3주 정도가 걸린다고, 시일이 소요된다고 전하면서 대체 과거 사람들은 이 3주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이메일로만 해도 약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라는 비유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편지라는 매개를 통해 글이 주는 힘, 상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과거 읽었던 그리스인 조르바와 오버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 편지를 읽은 후에 토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창피했지. 네,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넘어 회한의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해요. 그제서야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온 바와 나의 인간의 됨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선 존 포드 영감, 즉 역사 선생님이 말했던 헨리 8세가 역사를 추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는 이 대목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168페이지. 그리고 내가, 즉 토니가 지금 느끼는 건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천만에 내 인생에서 상대적으로 드문 데다 더욱 강렬한 종류였다. 바로 회한의 감정. 더 복잡하고 온통 엉겨 붙어버린 원시적인 감정이다. 그런 감정의 특징은 속수무책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월이 흘렀고
그만큼 상처도 깊어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감정이었다. 그럼에도 40년이 흐른 지금 나는, 즉 토니는 베로니카에게 그런 편지를 쓴 데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결국 반성할 수밖에 없는 반성할 수밖에 본인의 없죠. 과거를 또는 치부를 음. 들춰내게 되었다. 그래서 토니는 이 편지를 받고 난생 처음 본인 온 인생에 대해 총체적인 후회의 감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음. 살아온 어느 하루도 후회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 계기로 내가 젊은 시절 알게 된 친구들을 잃었고 아내의 사랑을 잃었고 즐겼던 야망을 저버렸고 인생이 너무 성가시지 않기를 바랐고 성공을 거두었다. 이 얼마나 옹색한 일인가. 그래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그치. 놀란 거죠.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계, 축적, 향수 이런 키워드들의 연이어 175페이지 인성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인성의 깊이와 세월의 흐름은 비례하는 걸까? 소설에선 물론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인생에선, 우리의 인생에선 어떨지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다. 우리의 태도와 견해가 바뀌고 새로운 습성과 기벽이 생기긴 하지만 그건 뭔가 다른 것. 이를테면 장식에 가까운 것이다. 앞서 주인공인 토니가 전처인 마거릿에 대해서 표현했던 그 눈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이고, 어쩌면 인성이란 다소 시간이 지나서, 즉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정점에 이른다는 점만 빼면 지성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그때까지 쌓은 소양에 여지없이 고착되고 만다. 우리에겐 우리 자신뿐이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 여러 인생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비극까지도.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자인 줄리언 반스가 책의 내용을 토니와 베로니카의 관계에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전반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그렇지, 가져볼 만한 고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 맞아요. 정말 이 책의 난이도 혹은 깊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 그쵸. 이러한 장면이 역시 지금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또 이어가요. 그리고 충격에 휩싸여서 사과 메일을 보냈는데 더 충격적인 회신이 오죠. 보통 이제 사과 편지를 받으면 차라리 답장을 안 하던지 그래 그래라 라고 받아주던지인데, 반전인 것은 베로니카 그녀가 좀처럼 이해를 못하네? 하긴 언제 한 번이라도 그랬던 적이 있나? 비아냥. 비아냥으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기분 나쁨. 어떡해. 그래서 내가 저주했던 거 미안해 구구절절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너는. 지금 사과의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를 꼬집는 거죠.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로니카로부터 토니가 받은 답장, 소위 비아냥에 가까운 이 편지를 받아들고 토니가 느끼는 감정, 바로 181페이지. 내 얘기의 요지는 장단컨대 회한의 주된 특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다. 이미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마당에 사과를 하거나 보상해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하지만 내가, 즉 토니가 틀린 거라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회한을 단순한 죄책감의 문제로 바꾸어 사과를 하고 용서받을 방도가 있다면, 베로니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즉 토니가 나쁜 놈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녀가, 즉 베로니카가 기꺼이 그를 믿어준다면. 다음 페이지. 당연하지만 이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다. 마지막 기억을 남기고 싶고 그 기억이 좋은 것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베로니카에게 사과하는 본인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40년 전의 청년 토니가 했던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왜 이렇게 반문하느냐면 결국 냠냠이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베로니카의 비아냥을 넘어 모멸에 가까운 답신을 받고 나서 이 사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 182페이지, 결국 이렇게 사과하는 것조차도 그 사과하는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온함과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토니가 정리해본다는 거지. 그래서 사과 메일을 보냈지만 차가운 베로니카의 회신을 받고 토니는 이런저런 본인의 삶을 다시 돌아본 뒤에 이제 용기 내서 술을 한 잔 더 하면서 컴퓨터를 켜고 내 주소록에 홍일점 베로니카한테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요. 자, 여기서도 앞서 제가 2부 시작에서 언급드렸던 딸인 수지가 토니인 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 그렇지만 수지와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라고 얘기했던 60대 중년 남성의 쓸쓸함을 보여줬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내 주소록에 홍일점인 베로니카. 그러니까 그 홍일점도 전 여친인 거야. 그치. 소위 말하는 여사친도 아닌 거지. 맞아. 나 많은 생각이 들던데. 왜요? 이게 우리나라 60대 중년 남성이라고 이렇지 않을까?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런 장치를 넣지 않았나? 굳이 홍일점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건 이런 장치적인 요소를 넣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 시대의 남성들이 갖는 쓸쓸함과 외로움, 고독과 고립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 작가인 줄리안 반스가 이런 의도적인 장치를 쓴다라고 느꼈어. 그래서 보냈는데 답장이 다행히 와요. 내가 너무 미안했고 전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언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 안 할게. 한 번만 다시 만나자라고 보내고, 베로니카는 그럼 이 일은 이쯤에서 접자는 거야? 라고 했다가 결론적으로 만나줘요.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고요. 그렇지.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갑니다. 네. 그래서 맥주집에서 만나고요. 만나서 먹을 거 시키고 나서 과거 얘기도 스몰톡을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앞에서 계속 논쟁이 있었던 일기장 내놔 왜 안 주니는 빼고 토니가 그래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풀어가요. 그랬더니 베로니카가 오히려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반문하고, 그런 베로니카의 질문에 대해서 나인 토니는 우리가 앞선 일부에서 살펴봤듯이 베로니카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40년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게 되죠. 그렇게 들려주고 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 토니는 자, 내 차례야. 베로니카 너 차례야. 그럼에도 베로니카는 못하러 그렇게 대꾸하더니 내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가버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자, 상황을 정리하면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고 이 두 번째 만남 역시도 첫 번째와 동일하게 베로니카가 지정한 장소에서 만난다는 거.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토니가 나가게 되고 이날의 대화도 결국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갔지만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톡을 하다 보니 지난 4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서로의 궁금증을 안게 되고 그에 대해서 토니가 먼저 입을 열게 되는데 그러한 답신을 남기지 않고 그러한 데서 호응하지 않고 베로니카가 떠나버린다는 거지. 그쵸. 토니의 입을 빌어서 말하길 그녀라는 존재만큼이나 불가사의했다. 이렇게 사실 벙찌는 입장이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담소 나누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넌 너는? 어때? 했더니 나 갈게. 못하러 말해 하고 가는 거예요. 갔어. 그리고 여기까지도 베로니카의 행동이 사실 이해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녀가 이런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까칠한지에 대해서 그녀가 타고난 성격과 캐릭터라고 보기보다는 이러는 데는 그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소설의 말미로 달려가 봅니다. 그래서 떠나버린 그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지만 그녀를 이번엔 채근하지 않아요. 이메일로 만나달라고 하거나 연락을 귀찮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두어요. 왜냐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198페이지 토니가 40년 전에 에이드리언에게 보냈던, 그리고 베로니카 함께 읽기를 바랬던 그 편지, 이제서야 복사본으로 받은 편지를 접하고 나서 알게 되고 나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고 베로니카와 그 이후에 베로니카가 이렇게 호련히 사라져 버리니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내 마음속엔, 즉 토니의 마음속엔 흥분과 죄책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으니 지금 내가 토니가 느끼고 있는 감정도 그때와 비슷했다. 이를 명확히 깨닫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결국 나는, 토니는 혼잣말을 했다. 맞아. 넌 20년 전에 이혼한 전처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또 40년 동안 만난 적 없던 전 애인에게 흥분하고 있는 거야. 누구지? 인생에 더는 놀랄 일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인 거지. 나는, 즉 토니는 베로니카를 채근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엔 그녀가 연락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했고 뻔질나다 싶을 정도로 메일함을 확인했다. 그녀가 베로니카가 대단히 격한 감정을 표현하길 바랐다거나 한 건 물론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때마침 날 만나게 되어 좋았다는 정중한 메시지 정도는 기대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전 여친인 베로니카를 만났던 경험, 그리고 베로니카에게 본인이 보낸 편지의 복사본을 받은 것, 그리고 전처인 마거리가 이혼한 과정에서 그 이후에 평생에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는 것, 이 두 여자와의 독특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보냄으로써 토니가 인생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회고하고 회한하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게 이 줄리언 반스가 가진 이 글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이 약 200페이지까지 읽어오면서 토니가 이런 감정을 이 대목에서 느끼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잘 보이고 그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너무나 큰 공감이 돼서 이야기를 읽는데 더 재밌더라고. 그리고 불과 남은 약 40페이지의 내용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반전과 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지. 자아내죠. 결말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궁금하지. 네, 그래서 결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이렇게 베로니카가 만나자고 할 때까지 꾹 참았지만 결론적으로 베로니카는 만나자거나 어떤 연락이 없었고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요. 네, 마지막으로 토니가 베로니카한테 다시 이메일을 보냈고 다시 만나자고 말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캐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그 만남 때 나 혼자만 좋다고 떠들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보내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살아온 얘기를 난 좀 더 듣고 싶다. 다시 한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요. 거기에 당연히 회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녕 나야 라는 그 메일에 다시 회신이 와요. 그래 거기 북 런던 노선에 여기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이게 딱 오죠. 소설에서 표현되는 세 번째 만남, 베로니카와의 세 번째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그려지고 네. 이 세 번의 만남 역시도 모두 베로니카가 주도적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맞아요. 그 장소로 토니가 나가게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마치 토니가 베로니카를 만나러 가는 그 길까지는 저자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은 데이트 나가는 것 같은 혹은 썸녀를 만나러 가는 설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너무 일찍 도착해버려서 한 정거장 전에 내린 후 벤치에 앉아 무가지를 읽었다. 설레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베로니카를 만나게 되고요. 근데 베로니카는 여전히 냉랭하고 가자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둘이 어딘가로 가요. 소위 말해 불친절한 그녀의 캐릭터가 이어지게 되고 계속 이어져요. 그녀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동해서도 정차해서 차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도 책의 약 206페이지부터 10장에 걸쳐서 차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214페이지 내가 토니가 무슨 말을 하건 그녀는 베로니카는 대답하지 않을 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다는 것도 나인 토니 때문인 게 분명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었다. 내 잘못은 전혀 없어 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는 즉 베로니카는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과속 방지턱 쪽으로 차를 몰았고 이러다가 충격으로 혀를 씹어 혓바닥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래서 이 운전의 중간중간 토니가 이 화나 있는 것과 같은 베로니카에게 말을 거는 장면들에서 베로니카가 거듭해서 잘라요 말을. 그렇지 나 운전하는 중이야 또는 나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라고 해서 토니가 흡사 혼자 독백을 하듯이 나 혼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듯이 보여지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 대목이 나는 한강 작가의 히라보 시간에서 소설의 후반부에 남주인공인 그가 그의 방에서 그녀의 도움으로 그 밤을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적막함 속에 혼자서 독백을 쏟아내는 그 정말 고독함을 넘어 외로움을 넘어 함께 있다라는 그 시간을 쓴다는 데 대해서 남자의 노력이 비춰지는 순간이 오버랩 됐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 분위기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언어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아니어도 교류가 된다. 소통이 될 수 있다. 희망을 보여줬다면 가진 노력이 충분히 엿보였다면 여기서는 토니의 일방적인 구애에 가까운 표현과 몸짓이라고 봤고 맞아요. 그것에 베로니카는 받을 만한 여유도 없어. 여력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요. 두 소설의 이 장면이 충분히 비슷해 보일지언정 같지 않다.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베로니카가 결론적으로 말꼬리도 다 잘라먹고 토니 말 안 들어주다가 말을 시작해요. 토니를 치면서 저기 봐. 저기를 보라고. 누군가를. 그래서 토니가 보라고 하니까 봤는데 5명의 무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그래서 뭐지? 일행인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뭔가 서커스나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젊은이들. 네, 젊은이들이 오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장애를 가진 책의 표현으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체구가 작고 기형인지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둘 뒤로는 키가 크고 얼빠진 표정의 안경 쓴 남자가 인도계로 보이는 포동포동한 여자의 손을 잡은 채 오고 있었다. 옷에는 배지를 단 남자가 일행들한테 아니 펍 안 돼 펍 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책에서는 간병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리, 즉 베로니카가 마주하고 멈춰선 그 5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인 혹은 정상인의 범주는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그들이 잘못하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고. 그쵸. 그런데 이제 남주인공인 토니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치. 베로니카가 왜 저 사람들 앞에서 멈춰서고 보라고 하는지. 그래서 다 봤어. 보라고 했으니까 보고 토니가 의아하니까 봤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로니카한테 다시 이제 되묻죠. 저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 거야? 순수하게 물어보니까 베로니카가 너는 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독살스러운 어투로 말을 하죠.
그래서 혹시 저 젊은 친구도 같은 일행이야? 라고 토니가 되물어요. 너랑 뭐 아는 사이야? 지인이야? 생활보호구 대상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로니카는 아무런 이런 방구 답변 없이 떠납니다. 떠났는데 아니요. 떠나기 전에 단 한 문장을 남겨요. 아직도 전혀 감을 못 잡는구나. 그렇지? 넌 늘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죄송한데 저도 아직 못 잡았어요. 근데 저도예요. 나는 토니였어 이때. 왜냐면은 우리 모든 토니. 우리 모두 토니가 돼서 왜 이런 전개가 되지? 도대체 뭐지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해봄직한 의심과 의문은 어. 과거 에이드리언이 자살하기 전에 어. 베로니카가 가진 아이가 아닐까? 라고 저 젊은이들 무리가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고 있죠. 그 정도의 유추 정도? 유추. 근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아닌지는 또 소설 어. 끝까지 가봐야지. 맞아요. 그래서 넌 아무것도 몰라. 너 여전하구나. 이렇게 톡 쏘듯이 말하고 가버리죠. 베로니카가. 자, 그래서 214페이지. 토니와 베로니카가 헤어지기 전에 토니가 말하길 널 봐서 다들 정말 기쁜가 봐 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 5명의 무리와 베로니카가 좋아하는 과정을 차에서 지켜보는 토니는 그들이 굉장히 서로 반가워하고 즐거워한다. 이들의 만남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다는 거고 그렇게 베로니카와 이별하고 난 후 헤어지고 난 후에 책의 223페이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즉 토니가 알고 싶은 건 몇 주 전에 여기까지 불려나온 이유 즉 베로니카가 나를 이곳으로 불러서 그 5명과 만나게 한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즉 토니는 차창을 내리고 앉아서 기다렸다. 두어 시간 지나서 나는 단념했다. 다음 날에도 왔고 그 다음 날에도 와봤지만 허사였다. 그런 후 차를 몰아 그때 펍과 가게가 있는 거리로 가서 주차를 했다. 이 주차 이후로 끊임없이 그 동네를 배회하게 되고 첫 2, 3주가 지나자 그곳 사람들이 나를 동네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나는 그때 엿들었던 말을 기억해냈다. 안 돼요 켄. 오늘은 펍에 가면 안 돼요. 앞서 냠냠이가 말씀드렸던 그 펍. 그래서 펍에 가는 날은 금요일 밤이잖아요. 라고 해서 금요일 밤마다 기다리게 되고 바로 두 번째 금요일 밤이 되는 그 순간 베로니카와 인사했던 그 5명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베로니카가 보여준 그 배지를 잔뜩 단 장애가 있는 그 남자를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건넸고 보는데 뭔가 40쯤 됐을까? 180cm 조금 넘는 키에 피부는 백지장처럼 하얗고 렌즈가 두툼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다시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역력한 것도 내게도 읽혔다. 그런 그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다. 안경을 벗더니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갈색의 온화한 눈이었다. 이 친구를 보고 분명히 떠오르게 되죠. 토니는 이제 제대로 그 친구 얼굴을 본 거예요. 장애가 있는 그 친구의 얼굴을 딱 봤는데 보자마자 알게 된 거죠. 그 눈에 담긴 빛깔과 표정, 그리고 두 뺨, 병색이 깃든 두 뺨과 그 아래 광대뼈를 보고 알았다. 확증은 그의 키에서 얻었다. 그 키에 맞게 자리 잡은 골격과 근육이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에이드리언의 아들이었다. 와우. 그치. 나이를 봤을 때 혹시 그때 임신을 했다면으로 시작해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비슷한데 확증은 키에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베로니카한테 본인이 보냈던 그 저주의 편지가 자꾸만 떠올라지는 거고. 토니가 보낸 저주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 둘의 아이를 갖게 되더라도 나는 대대손손 저주할 거야 라는 내용의 글귀를 담았었는데 바로 이 간병인을 옆에 둔 젊은 친구를 만나보니 이 친구가 나의 과거의 친구였고 전 여친의 남자친구였던 에이드리언을 너무나 똑 닮아 있는 모습에 직감적으로 알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고 그래서 베로니카가 이곳에 와서 이 친구와 그렇게 즐겁게 인사하고 시간을 보냈던 거구나 라고 이제서야 퍼즐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베로니카의 3번째 만남에서 이 젊은 친구가 베로니카의 아이가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해봤던 거고 그쵸. 그럼에도 이 소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여기서 저희의 목소리를 끊으신다면 그니까.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틀리신 겁니다. 예감은 틀려요. 예. 지금 책이 약 10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쵸. 이제 아직도. 진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까지 보면 에이드리안의 그때 임신을 해서 자살을 했구나. 아, 내가 저주를 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친구가 태어났구나로 귀결이 되면 되는데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해보면 232페이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로니카를 마지막으로 본 지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음을 시인하면서도 막연한 환상을 만끽하고 있었건만 이제 나는, 즉 토니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의 답을 얼마간 얻었다. 베로니카는 에이드리언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살로 인한 트라우마가 뱃속의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건지도 모른다. 그녀는, 즉 베로니카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성장 과정 도중에 진단을 받았으니 무슨 병이었을까?
사회에 독립된 구성원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건지도 모른다. 그런 진단이 언제쯤 내려졌는지 궁금해졌다. 태어나자마자일까? 아니면 몇 년 동안은 잠잠했고 그 사이 베로니카는 망가진 삶에서 구해낸 온전한 것들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후 아마도 아들이 특수학교를 다니는 동안 열악한 시간제 근무에 시달리면서 그녀는 얼마나 오래 자신의 삶을 희생해 아들을 보살폈던 걸까? 그런 후 아들이 덩치가 더 커지면서 돌보기가 더 힘들어졌을 테고 결국 처절하게 아등바등하던 것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아들을 보호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는가? 그 상실감, 패배감, 자책감을. 그런데 지금 나라는, 즉 톤이라는 인간은 딸내미가 가끔 이메일을 보내는 걸 잊었다는 이유로 자탄에 빠지는 꼴이라니. 사실 나를 만나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이었다. 그런데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넘겨줄 거라고 기대를 했다니. 내가, 즉 토니가 베로니카였대도 불에 태워버렸을 것 같다. 일기장이 불에 타버렸다는 말은 이제 기정사실로 믿게 되었다. 자, 40년의 시간이 지나 3번에 걸쳐 전 여친인 베로니카의 재회, 그리고 베로니카가 3번의 만남 동안, 그리고 만남의 과정 속에서 내게 불친절했던 퉁명스러웠던 반응들, 이제서야 캐릭터를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독자로서 합리화하면서 이제 이 책의 이야기를 어떻게 맺을까라고 토니의 반성과 회한,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보여졌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자, 갑니다. 그래서 토니가 베로니카가 까다롭고 불친절하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나를 만나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이었네. 진짜 그렇게 보여 여기까지. 네. 그래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넘겨주지 않지 당연히 불에 싸질러 태워버리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 하고 기정사실로 이걸 믿어버려요.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믿어버려요. 근데 이제 좀 의아한 거는 이 에이드리언의 자살을 생각했을 때 그럼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를 만나서 임신을 했고 그거를 못 이겨서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롭슨이 여자친구를 임신시켜서 자살했듯이 그렇게 했으려나?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롭슨은 16살쯤이었나? 너무나 어린 고등학교 고교 학생이지만 사실상 에이드리언은 성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었고 그만큼 똑똑하고 지성적인 친구였는데 여자친구 임신했다고 자살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정을 지어요, 토니는. 그는 타고난 존재적 재능을 장쾌하게 거부한 게 아니었다. 그는 유모차를 끄는 지옥 같은 삶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토니는 또 한 번 단정을 하는 거죠. 이어서 236페이지. 인생에 대해 내가, 즉 토니가 알았던 것은 무엇인가? 신중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았던 내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긴 적도 패배한 적도 없이. 다만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던가. 흔한 야심을 품었지만 야심의 실체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것을 위해 섣불리 정착해 버리지 않았던가. 상처받은 게 두려웠으면서도 생존력이라는 말로 둘러대지 않았던가. 고지서 납부를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을 뿐 환희와 절망이라는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설에서나 구경한 게 전부인 인간으로 살아오지 않았던가. 자책을 해도 마음속 깊이 아파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았던가. 이 모든 일이 따져봐야 할 일이었고 그러는 동안 나는 흔치 않은 회한에 시달렸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쳤던 인간이 비로소 느끼게 된 고통,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느끼게 된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적으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가져왔던 가치관, 정말 철저하게 다 무너지죠. 과정으로 볼 수 있었고 본인이 보고 믿었던 것들, 직접 경험한 것들이 이러한 한계를 가지는구나라고 앞서 역사 선생님인 존 영감이 이야기했던 그 방식의 역사관과 인생을 대하는 가치관이 보다 더 들어맞지 않아라고 저자인 줄리안 반스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 대목에서 주인공인 토니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독자로서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이제 마지막 반전으로 향해 가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토니는 또 한 번 베로니카한테 사죄한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요. 사죄해야지. 이제 그만 좀 보내세요. 이제 사죄를 또 보내요. 왜냐면은 토니는 제가 볼 때 베로니카한테 답변을 원하진 않더라도 본인의 죄를 씻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파고 봤더니 내가 저주의 편지 썼고 내 저주의 편지가 기정사실이 됐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거를 추정을 하니까 끝없이 사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죄한다라고 메일을 썼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썼어요. 근데 회신이 안 오면은 안 오는 대로 있으려고 했는데 베로니카는 거기다가 또 한 번의 반전을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죠. 너 아직도 전혀 감을 못 잡는구나. 그렇지? 넌 늘 그랬어. 저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냠냠이 돼요.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살지 그래?
그러니까 뭐 사죄를 했고 나 이제 다 알았어. 너무 미안해. 이랬던 거지. 정말 미안해. 사죄할게 했는데 너 아직도 모르네?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알려주세요, 제발. 그러면 토니 입장에서 이게 또 아닌가? 또 뭐지?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는 나오지 않고 본인이 이끌려서 그 에이드리언의 아들이라고 믿는 친구가 있는 그 펍에 계속 찾아가요. 찾아가서 에이드리언의 아들을 이제 훔쳐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텐더랑 친해진 거예요. 너무 자주 가서. 근데 바텐더가 어느 날 저기 잠시만 얘기 드려도 될까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 에이드리언의 아들이란 분이 이 선생님 토니가 오면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바텐더가 묻죠. 그러니까 토니가 저요? 저는 저 친구 부친과 친구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어머니 바로 베로니카랑도 알고 지냈어요. 꽤 친했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흔쾌히. 근데 바텐더가 약간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방금 하신 말씀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했더니 이제 베로니카의 미들네임이 메리다 보니까 베로니카를 이해 못 하시는구나. 그 메리랑 제가 친구고 저 메리 아들을 봐서 그렇게 아는 사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바텐더가 뭐지 싶어서 딱 얘기를 해줘요. 메리는 저 친구 에이드리언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나예요. 어머니는 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 아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슬퍼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46페이지 네. 토니 무심히 나는 감자칩 하나를 먹었다. 또 하나를 먹었다. 소금 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래서 통통한 감자칩은 별로다. 감자를 덩이째 씹는 것 같다. 얇게 썬 감자칩은 겉이 더 파삭파삭하면서도 소금 간도 알맞게 밴다. 지금 충격 먹은 거예요. 지금 그 느낌을 명확히 묘사했다고 생각하고요. 감자칩으로. 자, 정리를 해보니까 그 청년은 어. 내 전 여친인 베로니카의 아들이 아닌 남동생이다. 그니까.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야? 포드 부인의 아들이지. 그니까. 포드 부인이 노산을 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네. 그래서 포드 부인이 나이 40에 출산했던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것. 그치.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된 아이. 깊은 슬픔으로 인사불성이 된 그는 누나를 메리라고 불렀다. 이 청년이. 맞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의 엄마 포드 부인과 관계를 가진 거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인 거고 그래서 에이드리언은 자살을 한 거죠. 베로니카는 에이드리언과 부부라든지 그런 같은 아이를 공유한 게 아니고 그 에이드리언이 자기 엄마랑 낳은 아이의 누나로서 보호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소설의 2부 말미에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는 것.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토니가 베로니카의 아들이라고 에이드리언의 자살 직전에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본인의 인생 전반을 휘몰아치는 혼돈에 휩싸이는 네. 그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네. 다시 한 번 더 반전을 준다는 것 맞아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설 말미에 토니의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에이드리언의 일기의 일부에 있었던 키워드 축적으로 이 소설도 끝이 나요. 토니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회고를 하면서 거기엔 축적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너머에 혼란이 있다. 거대한 혼란이로 소설이 끝이 나요. 그렇지. 그래서 248페이지 옮겨보면 인간은 생의 종말을 향해 간다. 아니다. 생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그 생에서 가능한 모든 변화의 닫힘을 향해 우리는 기나긴 휴지기를 부여받게 된다. 질문을 던진 시간적 여유를 그 밖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나? 나는 일생을 통틀어 단 한 번만 춤을 추는 한 젊은 여자를 생각했다. 이는 베로니카고 앞으로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즉 토니가 지금 알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래서 주인공인 토니가 이 소설의 일부부터 즉 고등학생 시절의 토니부터 60대 중년의 토니까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전 여자친구 베로니카와 전 처 마가릿을 통해 본인을 돌아보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짜임새있게 쓰여졌다. 맞아요.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친 키워드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회한, 축적, 관계, 역사, 인생
뭐 이런 네. 키워드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다뤄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음. 소설책은 각자의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 음. 그래서 이번 책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도 저 이슬이와 냠냠이와 이슬이의 개인적인 해석과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을 상당히 흥미롭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맞아요. 속도감이 있고요. 전개도 굉장히 빠르고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반전이 있는데 반전이라든지 플롯에 그치지 않고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토니어 같지 않았나? 혹시 나는 에이드리언과 같은 철학적 깊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를 곱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의 일부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2페이지에 역사 선생님인 존 영감과 우리 에이드리언의 토론, 역사 시간에 나눴던 토론을 기점으로 이 책은 결이 다르다. 결이 달라요. 물론 다른 소설책들도 뛰어나고 훌륭하지만 이 책이 가진 고유한 매력이 있고 이 줄리안 반스라는 작가를 사실 처음 만나지만 네. 처음 만남에도 이 책이 왜 맨부커상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앞서 시쳇말로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문학상과 노벨문학상을 제외하고 모든 상을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느껴지고요. 네. 읽고 나니까 구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진실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벗겨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진실을 같이 추적하는 느낌? 이야기를 읽으면서 동시에 이슬 오빠가 말한 그 키워드들, 인간의 삶이라든지 관계의 복잡성을 자꾸만 돌이켜보는 장치가 굉장히 매력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노벨문학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선택해본 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미래에 누가 압니까? 이 책이 받을지.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라는 데서는 저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소설책. 네,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구성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말을 저와 냠냠이와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네.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 구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한번 읽으면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줄리안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마무리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